그러면은 저자님께서는 부동산과 네. 주식을 모두 양손잡이로 다 운용하신다고 생각하면 될까요? 그렇죠. 예. 부동산은 앞으로는 이제 좀 위기가 왔을 때 좀 투자를 하려고 지금 생각 중이고요. 예. 네. 예. 그리고 저는 2016년 정도까지 이제 부동산 투자를 하고 그 이후로는 이제 투자를 안 하고 있어요. 아, 그러세요? 네. 아, 그러면은 이 질문지 내용이 있긴 한데 이야기가 나온 김에 좀 부동산부터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그래요. 주식 위주인데. 예. 네. 그러면 어차피 이렇게 분량이 나오니까 네. 편집해서 여러 개로 네.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부동산 투자를 2016년 이후에 안 하시고 지금은 좀 이제 어떻게 보면 좀 하락을 기다리시는 건가요? 네, 그렇죠. 네, 하락을 좀 기다리고 있고, 부동산 투자는, 그러니까 2016년까지 이제 투자를 한 거는, 저는 이제 좀 흐름에 따라서 좀 네. 투자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2007년도 정도까지는 이제 재개발, 뭐 재건축 이런 투자를 주로 했었고, 그 다음에는 2008년도 이제 금융위기가 터지면서, 주로 그 지방 쪽에 이제 좀 월세라든가 이런 것들 나오는 투자 뭐 이런 것들 하고 그 다음에 좀 부동산 경기가 좀 살아나기 시작하면서 수도권에 이제 상가라든가 아니면 이제 아파트 뭐 이런 것들 투자를 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2016년 정도 투자를 할 때는 서울에 있는 주상복합 오피스텔 뭐 그리고 서울에 주로 이제 한강변에 있는 재개발이 될 만한 뭐 그런 그 빌라나 뭐 아니면 뭐 주택 위주로 해가지고 투자를 그렇게 하고 진행을 했고 그 다음에 2016년 이후에는 뭐 그렇게 투자를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 뭐 더 많이 오르기도 했지만 예, 지금 비싼 물건들이 굉장히 많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그러세요. 그 이후로는 안 하고 있습니다. 예. 와, 근데 부동산 투자도 굉장히 다양하게 하시네요. 예, 저는 거의 다 예. 와. 종목을 가리지 않고. 그러면은 저자님께서는 2007년부터 부동산 투자를 좀 다양하게 해오시다가 2016년에 아까 아니요, 저는 한 2002년 정도서부터 부동산 투자를 했었어요. 네. 2007년은 그러니까 제가 이제 책을 처음 냈을 때가 2007년이고 네. 그 전에도 이제 칼럼이라든가 이제 그 투자는 한 2002년 정도서부터 시작을 했었죠. 그렇게 해오시다가 이제 2016년에 좀 잠정 중단하신 거는 그렇죠. 그러면 이게 그거랑도 혹시 연관이 있는 건가요? 그 서울 수도권 부동산 가격을 보면은 그 2007년 정도 고점을 찍고 쭉 내려오다가 한 2015, 16점이 다시 그렇죠. 그 2007년의 고점을 회복하잖아요. 그런 것과 좀 연관이 있으신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 더 이상 싼 부동산 물건지가 이제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랬었고 그 전까지 좀 공부를 쭉 했었어요. 그러니까 부동산 투자를 하면서. 그러니까 가장 어려웠을 때가 2008년도 금융위기 시절이었는데 그때 부동산 투자자들이 굉장히 많이 망했거든요. 그러니까 부동산 카페도 보면 2008년도 이전 카페들이 없어요. 왜 없냐면 거의 다 망했기 때문에 없거든요. 그래서 아주 큰 카페들도 보면 다 2009년서부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다 뭐 신스로 보면 거의 다 2009년 이후에. 운이 좋은 건가요? 아니죠. 그러니까 그 전에도 그러니까 항상 위기가 오면 부동산 카페가 망해요. 망할 수밖에 없는 게 일단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 그 대부분들은 이제 어떤 부분이냐면 강남에 있는 아파트들이 많이 오르잖아요. 그래서 강남에 있는 아파트들을 사가지고 이 부자가 된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부동산 그 투자자를 했다고 친다면 왜 그러냐면 한 채당 가격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그거 한 채를 투자를 해놓고 10년 뭐 이렇게 기다리다가 많이 올라서 파는 경우는 뭐 1가구 1주택 이렇게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그런 경우는 대부분이 뭐 사업을 하다가 이제 자기가 돈이 많아서 강남에 있는 아파트를 샀다거나 이런 식이지 그냥 뭐 아파트 투자를 했다 그런 경우는 거의 전문 투자자라 한다면 그 이제 소위 갭 투자라고 하죠. 갭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뭐 100채도 사고 뭐 200채도 사고 뭐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그런 사람들이 이제 주로 부동산 전문 투자자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가장 취약할 때가 언제냐면 연준이 금리를 엄청나게 올렸을 때 그러면 그때 금리가 엄청 올라가고 그다음에 그 이제 담보 가격이 떨어지죠. 그러니까 뭐 KB 시세라고 해가지고 아파트 같은 경우가 있는데 아파트도 뭐 예를 들어서 10억짜리 아파트가 한 30% 정도가 빠져요. 한 7억 정도까지. 그러면은 그때 내가 뭐 예를 들어서 한 20채 이 정도를 갖고 있다라고 하면 3억씩 20개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은 16억이 필요한 거죠. 그때가 그러니까 아파트가 가장 위험한 게 왜 그러냐면 다른 이제 상가라든가 빌라라든가 이런 것들은 시세가 없어요.
시세가 있긴 한데 시세가 나타나진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은행이나 이런 쪽에서 시세가 나타나는 거는 KB 시세가 있는 아파트 정도밖에 없어요. 다른 건 조사를 안 하는 건가요? 아니요. 조사를 할 수가 없죠. 그리고 그때는 이제 2008년도 금융위기가 같은 위기가 딱 왔을 때는 그 조사를 해가지고 만약에 그 가격을 안다 하더라도 이제 원금을 회수해야 되는데 원금을 회수하면 이제 거의 다 경매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아파트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이제 상가라든가 빌라라든가 이런 것들은 좀 위험하진 않아요. 오히려. 네, 그래서 뭐 보험을 하나 든다든가 아니면 뭐 카드를 하나 이제 한다든가 아니면 일부를 갚는다든가 해서 넘어갈 수 있는데 아파트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KB 시세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한 16억 정도를 갚아야 된다라고 하면 그때 파산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의 부동산 투자자들은 뭐 그렇게 뭐 아파트를 뭐 특히나 싼 아파트 아니면 싼 빌라들을 뭐 100채, 200채 이 정도 사가지고 갭 투자를 하는 게 대부분인데 2008년도 금융위기 같은 급격하게 금리가 오르고 그 다음에 금리 오르는 것보다 더 문제는 그러니까 그 거래는 거의 안 되는 상태에서 이제 KB 기준 이제 KB의 시세가 떨어지면 한 채당 이제 갚아야 될 금액들이 굉장히 많아지는 거죠. 그렇게 많아지면 결국은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나중에 많이 오른다 하더라도 그것도 한 10년 지나도 올랐잖아요. 2008년도 금융위기 터지고 2016년 돼가지고 이제 풀리기 시작했으니까 그때까지 버티질 못해요. 그래서 2008년도 이전에 굉장히 성했던 카페들은 다 망하고 없고요. 2009년서부터 시작을 하는 건데 그때는 30% 세일한 상태에서 시작을 하고 그리고 2016년도에 한 번 더 떴기 때문에 뜨기 전까지는 그냥 명맥을 유지하다가 2016년도서부터는 굉장히 많이 이제 상승을 했을 때 이런 부동산 카페들이 이제 되는데 다시 한번 위기가 온다면 또 굉장히 어려워지는 그런 것들이 거예요. 망한 카페들 나오는 거예요. 반복하는 거죠. 그렇구나. 네. 그러면 지금 이제 금리가 인상이 되고 있는데 그러면 진짜 그 말씀하신 대로 그게 역사가 반복이 된다고 하면 망하는 카페들이 또 나올 수도 있고. 그렇죠. 네. 망하는 카페들도 많이 나오고 전문 투자자들도 많이 나오고. 그분들은 상승기만 좀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네. 지금까지 그랬었고 저는 이제 2008년도에 그래서 금융위기가 왔을 때 좀 많이 어려웠죠.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좀 직감적으로 좀 지방 내려가가지고 아파트 투자나 이런 거 투자들을 많이 한 게 그 전까지는 이제 재개발 투자는 어떻게 보면 이제 갭 투자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한 채를 사고 그다음에 뭐 이게 오르면 팔고 뭐 이러면서 이제 투자를 했는데 뭐 계속해서 이제 좀 의문이 드는 게 이렇게 계속해서 호황기는 가지 않을 것이다 이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안정적인 월세가 나오는 그런 이제 그 물건들이 없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그때 당시에 이제 강서구 쪽에 오피스들이 굉장히 쌌거든요. 그래서 강서구 쪽에 오피스텔 같은 것들을 사고 그 다음에 그것도 이제 한 6개월 정도 지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제 오피스텔들이 굉장히 비싸지기 시작해서 최초로 이제 제가 거의 그 지방에 있는 뭐 아파트라든가 이런 것들을 사기 시작했죠. 그래서 월세를 이제 그 월 생활비를 맞추기 위해서 그쪽 시장에 이제 먼저 진입을 했고요. 그런 상태에서 어느 정도 이제 맞춰 놓다 보니까 그렇게 KB 시세가 많이 떨어진다 하더라도 지방에 있는 아파트들은 좀 덜 떨어졌었거든요. 네, 그러면서 했었는데 그 위기가 왜 왔는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궁금했어요. 네, 궁금해서 그때부터 이제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왜 이런 위기가 왔고 그리고 이런 위기가 이제 계속해서 반복이 되는 건지 아니면 한 번 이렇게 크게 온 위기가 한 번에 있었던 건지 그런 것들을 이제 보다 보니까 이게 그 반복이 되는 위기고 그리고 이런 위기들은 반복이 됐을 때 가장 위험한 게 이제 부동산이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2016년도까지 해서 이제 부동산이 막 오르기 전까지 그때까지 좀 미래 가치에다가 저는 투자를 좀 많이 하는 편인데 부동산 같은 경우도 그래서 좀 한강변이라든가 이런 쪽에 이제 재개발될 만한 이런 빌라라든가 이런 쪽에 투자를 좀 해놓고 그리고 그 이상은 이제 더 이상 투자를 좀 안 하고 있었고 그리고 제가 부동산 이제 그 책을 이제 낸 게 2016년도에도 있었는데 그 책에 보면 지하철 2호선 역세권 아파트나 이런 쪽에다 투자를 해라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최악의 경우에도 이제 그쪽은 망하지 않는다. 차별화가 된다라고 해가지고 그쪽 투자를 많이 했었고 그래서 그 이후로는 더 이상 이제 투자할 데가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더 아파트를 더 많이 사서 이제 투자를 하기보다는 뭐 그냥 그 2호선 역세권에 있는 거 사고 그 다음에는 이 해외 쪽 이제 여러 가지 흐름에 대해서 이제 그 경제적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해외 주식 뭐 이런 쪽으로 좀 보이기 시작해서
그때 이제 2017년, 그러니까 2016년서부터 이제 투자를 시작했어요. 해외에다가. 네. 네. 그때가 이제 해외 투자가 이제 최초로, 그 전도 있었긴 했지만 그 전에는 이제 전화를 해가지고 주로 이제 사고 파는 매매였었고, HTS가 2016년 그때서부터 이제 시작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때서부터 뭐 중국이라든가 아니면 미국이라든가 뭐 일본이라든가 이런 기업들, 예, 그런 쪽에다가 이제 투자를 많이 했었고, 그리고 한 2018년 정도서부터는 그냥 세계 1등 주식에다가 이제 투자를 좀 하는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네, 그 2016년에 그 부동산 이제 막 상승을 하려고 할 때요. 그때는 지금하고 좀 분위기가 다르고 좀 이렇게 아파트를 사려고 하는 그런 게 좀 경쟁이 좀 낮았나요? 그렇죠. 그때는 이제 경매 물건들도 굉장히 많이 쏟아졌었고, 예. 그리고 이제 서울에다 저는 이제 지분을 좀 많이 확보하자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뭐 여러 가지, 뭐 이제 뭐 마포라든가 아니면 뭐 여러 물건지에다가 좀 투자를 갭 투자 비슷하게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도 뭐 이제 좀 반복된다라는 게 2007년도까지의 상황과 좀 비슷했었거든요. 그러니까 2007년도의 상황도 보면 지금 예를 들어서 이제 한남 뉴타운이 있다라고 하면 한남 뉴타운 아니면 이제 용산 뭐 이런 데가 뭐 한 4평짜리 그러니까 대지 면적으로 해서 지분이 한 4평짜리가 한 3억, 4억까지 갔었어요. 그런 것들이 한 6천만 원까지 떨어진 거예요. 근데 이제 뭐 근데 그런 것들이 전세금으로 보면 전세금도 한 6천만 원, 7천만 원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갭 투자로 살 수가 있었던 거죠. 거의 갭이 없네요. 없죠. 와. 근데 지금은 뭐 한 1억 5천 뭐 전세금만 하더라도 그리고 이제 매매가도 한 3억까지 이제 올라간 것 같은데 저는 주로 그래서 이게 어차피 한강변이라든가 뭐 이런 쪽도 그 아파트가 될 테고 결국은 그쪽에 이제 지분을 사는 게 제일 낫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쪽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2호선 역세권 쪽에 주상복합 아파트라든가 뭐 아니면 오피스텔 뭐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좀 투자를 해놓고 뭐 그 이후서부터는 이제 계속 많이 올랐기 때문에 투자를 이제 안 하고 있었죠. 그리고 이제 그때서부터 해외 주식을 주로 이제 투자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조심스럽게 좀 제가 여쭤보는데 만약에 앞으로 그런 부동산 좀 매수 적기가 좀 언제쯤 올 거라고 보세요? 그러니까 뭐 매수 적기는 저도 이제 뭐 언제 올지는 잘 몰라요. 언제 올지는 잘 모르는데 이게 2020년에 한번 왔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근데 그때가 이제 코로나 위기 때 이제 3월 달 그때 그게 좀 더 심하게 왔으면 아마도 이제 한 30% 정도가 빠졌을 거예요. 그래서 뭐 제가 이제 강남 아파트 사는 법이라고 해가지고 제가 이제 칼럼을 쓴 적이 있는데 유튜브로도 찍어서 이제 하고 그런 적이 있는데 강남 아파트 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앞으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위기가 왔다라고 했을 때는 2008년도 금융위기 같은 게 한번 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10년에 한 번씩은 오는데 요번 10년은 이제 2020년에서 지나간 거죠. 2008년도 왔으니까. 근데 2020년 코로나 위기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제 버블이 더 커진 시기라고 보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2008년도 금융위기는 은행들이 잘못해서 망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누구의 잘못이 딱 있었던 거죠. 그러면 이제 그런 은행들이 굉장히 안 좋아서 그래서 이제 망했기 때문에 항상 그 세계의 돈은 이제 미국에서 뿌려주면서 세계가 이제 경제가 성장하고 미국이 이제 소비가 활성화가 되면서 세계 GDP가 같이 올라가는 경우거든요. 근데 미국의 연준이 의회에다가 이제 긴급 승인 요청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구제 금융에 대해서 은행들 망하면 안 된다라고 해서. 근데 그게 이제 리젝트가 됩니다. 그때가.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에 이제 나스닥 같은 경우도 거의 한 뭐 50% 가까이 빠졌었고, 그게 이제 크기 때문에 굉장히 그때 당시에 변동성이 지금보다 훨씬 더 컸죠. 그러면서 이제 떨어지기 시작하는데 한국에 이제 강남에 있는 아파트 같은 경우도 한 30% 정도가 빠졌어요. 33% 정도 빠졌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음아파트 같은 경우도 2007년도에 뭐 1억 4천 정도를 찍었습니다. 그러다가 금융위기가 딱 터지면서 8억 7천만 원까지 떨어져요. 그럼 한 33% 정도가 빠진 거거든요. 14억에서 8억까지.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서도 그렇게 경매로 이제 쏟아져 나오는 거죠. 이제 보면은 항상 위험한 게 오히려 강남 아파트 쪽이 굉장히 위험해요. 많이 올랐으니까. 그러니까 많이 올랐다기보다는 그쪽이 이제 사업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사업을 하다 보면 이제 아파트 담보대출로 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사업이 망하는 거를 이제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럼 사업이 이렇게 하면 망하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한 두세 번 망했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일단 자기 이름으로 된 명의가 없습니다. 네. 다 돌리는 거군요. 네. 자기 이제 와이프나 이제 이름으로 다 돌려놓고 그다음에 사업은 자기가 이제 혈혈단신으로 하는 거죠. 네. 그리고 만약에 자기가 이제 봐도 아무리 이거를 이제 막아도 소용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 이혼을 하고 그다음에 디폴트를 해요. 네. 그러면 이제 원래서부터 뭐 그런 경우죠. 이제 아파트를 갖고 있거나 이런 사람들은 이제 자기 와이프니까 와이프는 온전히 망하지 않고 그리고 자식들은 그냥 그렇게 해서 재산을 갖고 이제 크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 38기동대처럼 세금 뭐 이렇게 쫓아가가지고 이제 뭐 몇백억대 이제 빚을 졌는데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게 그런 경우예요. 근데 사업을 한 번도 망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전혀 못 하죠. 그리고 자기 명의로 전부 아파트라든가 아니면 재산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사업을 하다가 2008년도 금융위기 같이 딱 터지면 그때 뭐 금리도 엄청 올라가고 환율도 올라가고 막 이런 식으로 되면서 사업체가 어려워지기 시작하죠. 그리고 이제 자금 회수도 안 되고 그러면 이 사람들이 망해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자기가 이게 길게 위기가 갈지를 잘 몰라요. 그러면 이제 자기의 모든 자금을 다 끌어 모아서 저기 사업체에다 집어넣는 거죠. 근데 그게 뭐 2008년도 금융위기도 보면 2016년까지 갔잖아요. 그러면서 자금은 다 소진되고 망하는 거예요. 엄청 길게 가는 거죠. 네. 예상보다. 그러니까 그때 이제 망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뭐 압구정 현대 같은 경우 2012년이 거의 저점이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때까지 지속적으로 이제 경매 물건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압구정도 그게 나와요, 경매가? 그럼요, 나오죠. 그렇구나.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이 됐을 때는 굉장히 한 30% 정도가 빠진다라는 건데 2020년 이제 코로나 위기 때는 제가 보기에는 어떤 잘못도 없어요. 누구의 잘못으로 일어난 게 아니라 그냥 병균 때문에 일어난 거기 때문에 그 의회나 아니면은 뭐 연준이나 이런 쪽에서 돈을 푸는 거에 있어서 전혀 거리낌이 없었다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 신흥국들 특히나 이제 한국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이 도와줬습니다. 그러니까 그 통화 스와프를 통해서 그러면서 이게 그 2020년 3월 달 같은 경우도 이런 증권사가 망한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랬는데 그게 이제 뭐 통화 스와프를 하면서 이런 그 자금이 풀리면서 바로 올라갔던 거죠. 그래서 일시적으로는 강남에 있는 아파트들도 한 20% 정도 빠졌다가 바로 올라갔어요. 근데 그게 만약에 2008년도 금융위기처럼 누구의 잘못으로 일어난 굉장히 큰 경제공황이다. 아니면 뭐 1997년에 IMF 위기처럼 그런 식으로 왔다라고 하면 그때는 이제 부동산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한 30% 정도가 이제 빠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제 30억짜리 아파트가 있다라고 한다면 한 20억 정도까지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러니까 30% 정도가 빠지면 네. 그러면 이제 그때는 지금은 이제 굉장히 대출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막아놨지만 그런 위기가 오면 대출을 다 풀어줍니다. 네. 네. 왜 그러냐면 은행들이 부실 채권이라고 하는 것들을 갖고 있는데 그게 전부 뭐 DTI나 LTV 이런 것들을 전부 맞추다 보면 아무도 그렇게 떨어진 아파트를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누구나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그 대출을 90%까지 땡겨가지고 할 수도 있는 거고 네. 그리고 뭐 얼마 전까지 최근까지도 이제 법인 대출을 통해 가지고 90%까지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사람들이 잘 몰라서 그러는데 90%까지 대출이 나오는 경우는 많습니다. 근데 그런 시기가 되면 더 많이 풀어준다는 거죠. 왜냐하면 은행들이 망하면 어떻게 보면 이제 대한민국 전체가 망하는 꼴이 되니까. 그래서 그런 경우는 한 90%까지 대출을 이제 뭐 일으켜주고 하는 경우가 생긴다라는 거죠. 그러면 뭐 20억이다라고 한다면 90%면 18억이잖아요. 18억이면 뭐 그때 그렇게 많이 떨어졌을 때 내가 이제 한 자금 한 3억 정도가 있다면 네, 얼마든지 살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요? 네, 살 수 있는 거고 네. 그거를 전세를 놓는 게 아니라 월세를 놓으면 이제 월세를 이제 보증금 한 3억 정도에 네. 그리고 이제 월세 이자와 이제 그거를 네. 이제 같이 하는 거죠. 그리고 한 2년이나 한 4년 정도가 지나면 그 다음서부터는 풀려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제 30억짜리다라고 하면 한 20억까지는 전세가 나왔을 거예요. 지금 현재. 그러면 20억짜리면 뭐 그때 당시에는 한 14억이나 뭐 이 정도까지 떨어지는 거죠. 그러면은 이게 갭이 너무 크기 때문에 전세를 놓기보다는 월세를 먼저 놓고 그 다음에 버틴 다음에 나중에 이제 전세로 바꾸는 거죠. 이제 그때가 되면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부동산에서도 양도세가 없던 기간들이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97년도 IMF 위기 때 2000년도서부터 양도세 자체를 없앴어요. 그래서 한시적으로 한 5년간 면제를 시켜줬고, 네. 그 다음에 2008년도 금융위기 때도 2010년서부터 한 5년간 양도세 그 면제 기간이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마도 이제 그럴 때가 다시 되면 양도세 면제 기간이 생깁니다. 네. 네. 그러면 그때 이제 이자와 월세와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상쇄를 시키고 그 다음에 양도세 면제까지 받으면은 뭐 아마도 이제 그렇게 한 몇 년 안에 1가구 1주택을 만들어서 팔아도 되고 아니면은 뭐 양도세 면제 기간이라면 1가구 다주택이라 하더라도 그럴 때 어느 정도 그 사고 팔 수 있는 기간들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뭐 앞으로는 저는 뭐 한 그 정도만 보고 있어요. 부동산 투자. 투자에 있어서. 그렇군요. 그 2020년 3월에 코로나가 왔을 때 그 압구정 뭐 강남 이쪽 아파트가 한 20%가 빠졌을 때가 기회였는데 그때 이제 갑자기 유동성이 공급이 되면서 증시도 급반등하고 어떻게 보면 그 사업하시던 분들도 기사회생을 하면서 그렇죠. 계속 이제 아파트값이 더 오른 거군요. 그러면 지금도 아파트값이 오른다고 하시는 분들이 좀 많으시잖아요. 그런 말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뭐 단기간으로는 뭐 그렇게 오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오를 수 있냐면 지금까지 우리나라 부동산은 한 번도 떨어진 적이 없어요. 왜 떨어진 적이 없냐면 지금 우리나라가 뭐 이제 인구 구조상으로 보면 그 1953년도에 이제 전쟁이 끝났잖아요. 그러면 55년서부터 그 64년생까지를 베이비붐 세대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그 65년생서부터 한 76년생 여기까지를 이제 X세대 그리고 이제 한 77년생서부터 이제 84년생 정도까지를 에코세대라고 하는데 그때 태어나신 분들이 굉장히 한 90만에서 80만 정도가 태어났고 그리고 X세대가 제일 많이 태어났는데 71년생이 107만 명으로 제일 많이 태어났어요. 네. 그리고 이제 에코세대 같은 경우도 한 80만, 90만 정도가 태어났고 그랬는데 최근에 이제 출생으로 보면 뭐 한 30만 이하가 지금 태어나고 있죠. 그러니까 30만. 네. 와. 네, 3분의 1 토막이 난 상황이라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보면 이제 안 좋죠. 근데 단기적으로 보면 지금 현재 이제 베이비붐 세대라는 분들도 한 65세 이 정도가 이제 제일 끝단이에요. 65세도 68세 정도가.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는 가장 우리나라의 부동산 초호황기다. 그러니까 40세가 되면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시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에코세대는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시기고 40세 정도가 돼서 그리고 이제 71년생 같은 경우가 X세대 이제 대표 세대인데 그분들 같은 경우는 한 52세 뭐 이 정도가 되니까 지금 집을 팔 시기는 아니잖아요. 오히려 집이 모자를 시기고 그리고 지금 한 65세 정도 되신 이제 베이비붐 세대 같은 경우도 지금 애들이 취업이 안 되니까 이제 독립을 못하고 집에 있는 시기가 되잖아요. 네, 거기다가 이제 독립을 한 애들은 이제 1인 가구로 쪼개져 나가니까 가구 수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현재는 우리나라의 가장 초호황기가 현재 부동산 이때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부동산을 투자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급격하게 부동산이 떨어질 이유는 별로 없다. 네. 떨어질 이유는 별로 없고 그리고 뭐 현재도 이제 그 미국 같은 경우가 지속적으로 양적 완화나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많은 돈을 풀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올라온 거는 사실이고요. 2016년서부터. 근데 이제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떨어질 이유는 별로 없죠. 근데 이게 2018년 같은 경우도 10월 달에 그 이자율 위기가 있었는데 지속적으로 올리다가 한번 빠진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그런 경우로 봐서도 이런 중간에 위기 같은 경우가 좀씩 있을 수는 있어요. 있을 수는 있는데 10년에 한 번씩 오는 위기는 언젠가는 한번 닥친다라는 거죠. 예, 그때가 되면 위기가 한번 닥칠 수 있는 거고 그 이유가 되면 구조적으로 그러니까 집값이 떨어지는 시기가 되는데 그래서 제가 2016년도에 이제 대한민국 부동산의 미래라는 책을 쓰면서 그러니까 서울의 2호선 역세권 쪽 위주로 투자를 해라라고 이제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때 아무리 최악의 경우라 하더라도 지방은 지금보다도 더 안 좋아질 테고 그리고 이제 수도권도 안 좋아지긴 하는데 그 서울 쪽이 가장 이제 어떻게 보면 차별화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돈 있는 사람들은 더 서울로 많이 몰릴 거예요. 예, 그러면서 2호선 역세권 위주로는 그래도 이제 그 시기에도 이제 어느 정도 버틴다. 근데 이제 수도권이라든가 아니면 지방이라든가 이런 쪽들은 가면 갈수록 좀 어려워지지 않을까. 그게 이제 나타나는 게 현재 이제 대학 같은 경우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이제 요즘에 그 국립대학들, 그러니까 지방 거점 국립대 뭐 이런 데도 미달이 나오기 시작했고요. 네, 그냥 예전에는 뭐 경쟁률이 굉장히 높았죠. 그랬었는데 지금은 돈만 내면 들어가는 시기로 바뀌었고 그래서 벚꽃 올라오는 순서대로 망한다라는 이제 얘기가 있는 대학 같은 경우도 보면은 그 지방 같은 경우도 그렇게
아마도 그런 식으로 이제 부동산이 그렇게 가지 않을까. 그래서 차별화가 되는 그런 시기가 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의 그 금리 인상과 외부 경제적 충격 그게 언제 일어날지는 모르지만 크게 이 두 가지 변수가 앞으로 좀 부동산의 그 하락의 그 시기를 좀 결정할 수 있는. 네, 그거는 이제 단기적으로 크게 빠지는 시기고 그리고 구조적으로 보면 우리나라는 서울과 그 외 지방으로 이제 나뉠 수가 있다. 네, 그래서 차별화가 된다. 거기서도 이제 강남이라든가 뭐 요즘 뜨는 용산이라든가 이런 쪽은 더 좋아질 수는 있는 거고 서울에서도 이제 더 안 좋은 지역들은 이제 더 많이 빠질 수 있고요. 그러면 아까 보통 강남 아파트가 한 30% 이렇게 빠진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예시를 들어서 그러면 2020년하고 2022년하고 또 이게 가격이 다르잖아요. 네. 그럼 2020년에 만약에 20%가 빠졌었는데 2022년에는 33%가 빠진다고 하면 뭐 이 가격이 이제 고점이라고 한다고 하면 여기서 한 30%를 예상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은 유동성으로 한 번 더 이렇게 올랐으니까 조금 더 빠질 여지가 있다고 보시는 그냥 거예요? 그 가격에도 한 30% 이렇게 빠지는 거죠. 왜냐하면 인플레는 계속해서 일어나니까. 요즘에 더 인플레가 더 심해지니까. 네. 그냥 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고점 대비 한 30% 정도. 네. 그럼 혹시 좀 제가 너무 꼬치꼬치 엿듣는 것 같은데 대략 그 시기 같은 거를 조금 가늠해 볼 수는 있을까요? 뭐 2025년 뭐 지나서. 그거는 알 수가 없죠. 그건 알 수가 없어요. 그건 알 수가 없죠. 그렇군요. 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좀 만약에 부동산 투자를 아파트 쪽은 이제 아니라고 한다고 하면 그리고 하락을 좀 예상한다고 하면 이때는 약간 수익형 부동산으로 세팅을 하는 게 맞는 건가요? 수익형 부동산이 더 안 좋습니다. 그래요? 지금 보면 뭐 요즘엔 좀 리오프닝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상가 쪽에다가 이제 사람들이 몰린다라는 게 있긴 한데 상가 쪽이 굉장히 안 좋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지금 뭐 예를 들어서 뭐 그 이태원 같은 데가 그 지하철 역세권 바로 옆이 거의 다 공실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렇게 된 이유가 뭐 중국인들이 안 돌아서라기보다는 지금은 이제 이 X세대 그러니까 현재 밀레니엄 Z세대 뭐 이런 분들의 이제 패턴이 좀 바뀌었기 때문에 아예 그냥 패턴이 바뀐 거구나. 그러니까 온라인 쪽으로 이제 소비를 굉장히 많이 하죠. SNS를 보면서 맛집을 찾아다니고 이런 식으로 많이 하는데 예전에는 그냥 지하철역에서 내려서 그 옆집을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SNS를 통해 가지고 사람들이 뭐 구매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경험을 하고 서비스를 즐기다 보니까 특히나 이제 젊은 세대들은 취업이 좀 잘 안 됩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선진국이 되고 그러면서 뭐 임금은 많이 올라갔지만 뭐 경력자 위주로 뽑고 그다음에 이제 공채 같은 경우도 거의 다 뽑질 않잖아요. 삼성전자 빼놓고 삼성 같은 경우 빼놓고 그러다 보니까 주머니 사정들이 굉장히 가벼워요. 근데 가장 소비를 많이 하는 계층은 20대거든요. 20대, 네. 30대. 근데 그런 계층들이 이제 합리적인 소비를 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이분들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뭐 같은 예전에 뭐 파스타를 먹는다라고 한다면 이태원 바로 옆에서 그 파스타집 큰 데를 들어가서 16,000원짜리 뭐 이런 파스타를 먹었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에는 SNS를 보고 골목으로 들어가가지고 인테리어 잘 돼 있고 그다음에 파스타가 어느 정도 맛이 있고 또 비주얼이 살아있는 파스타를 사진을 찍어서 SNS에 올리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마케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오히려 그 구석에 있는 그런 쪽에 이제 상권들이 발달을 하고 그런 상권들은 금방금방 바뀌어요. 그러니까 뭐 가로수길, 뭐 세로수길, 막리단길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연남동길 하면서 계속해서 바뀌면서 그 유행의 패턴이 계속 바뀌거든요. 그러면 뭐 압구정이라든가 이런 데 상권 한번 죽은 다음에 그다음에 살아나질 않고 뭐 요즘에 좀 살아난다는 얘기는 좀 있지만 계속해서 바뀌다 보니까 상가를 이제 갖고 있는 입장에서 어떤 세입자를 놓을 것이냐 그런 거를 이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뭐 건물주 밑에 조물주 밑에 건물주다 뭐 이런 그 위에 건물주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그런 경우가 이제 맞지 않는다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생각을 해봐서 거기 있는 세입자들이 어떤 상황이냐라는 것들을 봐야 돼요. 그러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돈을 많이 버는 그런 상공인이냐 아니면 큰 기업이냐.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가 갖고 있는 건물이 있는데 거기에 뭐 삼성전자나 뭐 LG전자나 뭐 이런 좀 그래도 세계적이나 아니면 한국에서 굉장히 큰 기업들이 들어왔다라고 한다면 걔네들이 망할 이유는 거의 없잖아요. 그런데 내가 이제 상가 이제 뭐 강남에 있는 빌딩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대부분은
뭐 이런 소상공인, 특히나 이제 꼬마 빌딩 같은 경우도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많고, 소상공인 같은 경우는 월세가 좀만 올라간다 하더라도, 그리고 상권이 좀만 바뀐다 하더라도 망할 경우가 되게 많고, 한번 상권이 바뀌면 그다음부터는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거든요. 네. 근데 부동산의 가장 큰 단점이 수익률이 안 나오기 시작하면 팔리질 않아요. 그러니까 사놓고 거기다가 좀 오래되면 또 리모델링 같은 걸 또 하면서 돈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재건축 같은 경우도 한 50년 정도 지나면 또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제 돈을 이제 목돈은 들어갔는데 푼돈을 벌면서 버티다가 상권이 바뀌어버리면 끝나는 경우가 되게 많이 생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뭐 건물주 뭐 이런 것들은 아마도 이렇게 그 뭐 연예인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도 굉장히 망한 경우가 많은데, 그런 사람들은 자기의 네임밸류를 통해서 어느 정도 상가를 이제 활성화 시켜놓고 그게 어느 정도 그 잘 되면 수익률이 잘 나왔을 때 팔고 다른 데를 또 가서 사는 그런 식의 패턴은 성공할 수는 있지만, 대부분의 일반인들은 그 정도 돈도 없을 뿐더러 그렇게 좀 치고 빠지기도 굉장히 힘들고, 그리고 앞으로는 온라인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게 성공하기는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냥 건물만 사놓고 하기엔 힘들고, 그리고 패턴이 그렇게 많이 바뀌어서 그렇게 지금 또 이제 이런 코로나 위기가 이제 지나가는 경우로 가긴 하지만,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런 전염병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팬데믹이 온다면 또다시 어려워질 테고, 그리고 소비 패턴 자체가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상가로서 돈을 버는 것보다는 차라리 내가 이제 기업을 사서 돈을 버는 게. 주식으로. 그러니까 지금 뭐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홍대 같은 경우도 수익률이 어느 정도 나오냐면 6% 절대 안 나옵니다. 6% 절대 안 나오고 4% 정도만 나와도 많이 나와요. 그런데 거기에 있는 상가 건물을 샀어요. 근데 4% 정도밖에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 10억을 샀을 때 10억 원짜리 샀을 때 20억짜리 샀을 때 8천만 원 정도가 나온다는 얘기고, 거기에 대한 뭐 이자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세죠. 그러니까 뭐 이자 부분도 있긴 하지만 거기다가 뭐 만약에 이제 4% 정도가 진짜로 다 나온다라고 이것저것 빼고 나온다 하더라도 뭐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고요. 차라리 뭐 그 돈을 갖고 뭐 예를 들어서 뭐 맥쿼리 인프라라든가 뭐 이런 이제 배당주에다가 투자를 하면 그러면은 뭐 맥쿼리 인프라라든가 아니면 우리나라 뭐 SK텔레콤이라든가 여기가 망할 확률이 큰가, 아니면 그 상권이 망하거나 아니면은 뭐 나중에 이제 재건축이나 리모델링을 통해서 엄청난 돈이 들어가는 게 내 리스크가 큰가를 보면 그러면 SK텔레콤 정도에다가 그렇게 배당주 투자를 하는 게 훨씬 낫다라고 보거든요. 네. 근데 뭐 그것도 배당주 투자는 저는 이제 옹호하는 입장은 아니에요. 세계 1등 주식. 그거 잠깐 여쭤보기 전에 부동산 요거 한번 조금만 하고 그러면은 이제 이게 이제 부동산 투자를 요즘에 쉬신다는 게 이제 요게 이제 주식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시면서 한 가지 궁금한 게 제가 한 가지만 더 요즘에 이슈가 되는 게 재건축 재개발 1기 신도시 이거 하면서 여기에 막 급등하는 사례가 막 나오고 아직 들썩인다 이런 얘기를 좀 하는데 여기 투자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시점에서. 그러니까 저는 이제 부동산은 항상 싸게 사서 들어가야지 이제 성공할 수 있다, 좀 버틸 수 있다라고 보는데 지금 현재 좀 가격이 많이 올라 있는 상태고, 그리고 지금 아직 뭐 1가구 3주택 뭐 82.5% 이거 풀리질 않았죠. 그러니까 지금 아무리 사서 한다 하더라도 다주택자는 팔기가 굉장히 힘들고요. 그러니까 뭐 자기 집은 뭐 괜찮지 않냐 그러는데 자기 집도 한 30% 빠지면 굉장히 힘듭니다. 갑자기 뭐 월급쟁이가 돈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 비싼 아파트를 뭐 15억 뭐 이런 걸 샀다가 30% 빠지면 몇 억을 한꺼번에 갚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아무리 이제 분할 상환으로 간다 하더라도 이게 계속해서 빠지는 추세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가장 후황에서 정점을 찍고 있는 추세인데, 지금 연준에서도 금리를 좀 올리면서 긴축을 하고 있고, 그러면서 우리나라 환율도 1,100원이었다가 이제 1,240원, 50원 이렇게 계속 올라가고 있고, 그 외국인들도 돈을 빼고 있는 상태인데,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 국채도 잘 안 팔리면서 이제 수익률이 계속 올라가거든요. 그러면서 얼마 전에 이제 뭐 그런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한 6%를 넘었다라고 하는데 그게 뭐 7, 8%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좀 못 버티는 사람들이 이 부동산을 내놓으면서 일시적으로 가격이 좀 빠질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가격도 빠지죠. 그다음에 금리도 높죠. 그러면은 이제 자기 생활이라든가 이게 굉장히 힘듭니다. 자기가 뭐 한 500만 원 정도 받는다 하더라도 생활비 쓰고 애들 과외비하고 뭐 이런 게 또 힘든데 거기다가 이제 이자까지 내게 되면 삶의 질이 굉장히 많이 떨어지고
그게 좀 버틸 수 없을 정도가 갑자기 됐을 때는 뭐 경매라든가 이런 식으로 날아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무리하지 않는 게 좋겠다. 네. 그러면 또 이런 주장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동산 투자가 그 서울 수도권과 지방의 사이클이 달라서 네. 지금 시점에서 서울 수도권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제약사항이 있으니 지방에서 상승하는 그곳에 투자하라. 지방, 그러니까 뭐 보면 부동산에 투자를 했을 때 잘 샀다 못 샀다는 세입자한테 전화해 보면 압니다. 전화 오는 거 보면. 그래서 세입자한테 전화가 왔는데 두 손으로 내가 전화를 받고 있고 무릎 꿇고 받고 있다. 그러면은 잘못 산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서울의 부동산 특히나 아파트나 아니면 뭐 오피스텔이나 이런 것들 샀다. 그러면 전화가 거의 안 와요. 왜냐하면 전화를 했다가 뭐 이제 뭐 고장났다 이런 거 갖고도 이제 전화가 오기는 하지만 굉장히 공손하게 전화가 오거든요. 왜냐하면 전세금을 갑자기 올려달랄 수도 있고, 마침 잘 걸었다고. 그래서 서울에서는 그런 이제 세입자라든가 이런 분들이 전화를 자주 안 합니다. 근데 지방은 그 주변에 굉장히 싼 것들도 되게 많고, 거기다가 주변에 계속해서 이제 아파트라든가 이런 공급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월세라든가 전세라든가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고, 그러면 이제 세입자는 꼬투리 잡아가지고 언제든지 나가려고 하고 있고, 만기가 됐을 때는 분명히 더 좋은 조건에 딴 쪽으로 가려고 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월세나 전세 가격을 깎습니다. 예. 그러니까 한마디로 내가 그 잘못 산 부동산은 세입자한테 전화가 왔을 때 그 굉장히 떨린다. 마음이 떨리고 굉장히 공손하게 내가 받고 있다라고 하면 잘못 산 건데 지방에 있는 것들은 거의 다 그래요. 그래서 저도 예전에 지방에다 투자를 했을 때는 자괴감이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예.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임대를 하고 임대 사업자인데 근데 그 지방에 있는 세입자들한테 굉장히 많이 시달릴 때는 이거를 왜 내가 이제 돈 주고 이렇게 해가면서 해야 되나. 그래서 저는 이제 부동산 투자를 할 때 좀 그런 식으로 생각이 좀 많이 들었기 때문에 차라리 좀 당당하게 투자를 하자. 예. 투자 수익률에 대해서 하는 것들은 뭐 더 낫지 않을까. 그래서 뭐 그 지방에 있는 것들도 그때 이제 정리를 많이 하고 이제 서울 수도권 쪽이 터졌을 때 그쪽으로 이제 좀 많이 그 옮겼고 그리고 서울 수도권에 있는 아파트나 이런 것들보다는 오히려 그 주식이나 이런 것들이 그 굉장히 그 우량한 기업들도 많고 그래서 이제 현재는 이제 세계 1등 주식에다가 이제 투자를 한 95% 정도를 하고 있는데 그런 그 투자가 오히려 이제 당당하게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뭐 배당금을 안 주거나 뭐 이럴 이유도 없는 거고 올라가면 제일 먼저 올라가고 그리고 떨어질 때도 제일 천천히 떨어지는 게 이제 세계 1등 주식이니까 그런 식으로 좀 당당한 투자를 하려면 부동산 투자보다는 그 주식 투자가 낫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셔가지고 이제 2016년에 판단을 하시기를 이제 부동산 투자는 이 정도에서 우선 스탑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주식으로 오시게 되신 거군요. 근데 주식으로 아까 오신다고 했을 때 2018년부터 세계 1등 우량주에 투자를 시작하셨다고 하셨어요. 그 2년 동안은 그러면 세계 1등에는 우선 투자를 안 하신 건가요? 네, 그때는 이제 뭐 중국도 그렇고 그러니까 16년도인가 17년도인가 제가 이제 4차 산업혁명 투자의 미래라고 이제 썼는데 그 책을 쓰면서 이제 제가 주장했던 내용은 앞으로 이제 4차 산업혁명 관련 주식들이 오른다. 그러니까 뭐 미국의 빅테크 위주로 해가지고 뭐 엔비디아라든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아마존, 애플, 뭐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쪽에다 투자를 해라. 그리고 이제 중국의 내수주 같은 경우도 괜찮다라고 해가지고 하다가 이제 2018년도 정도서부터는 그냥 1등주에다가 투자를 하는 게 낫다. 그렇게 한 이유는 그런 개별 주식 같은 경우는 이제 사고 파는 것들을 어느 정도 예측을 해가지고 사고 파는데 그 망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이제 앞으로 성장성이 이제 좋은 주식들은. 근데 그 망하지 않는 주식들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지수고요. 하나는 이제 세계 1등 주식입니다. 그러니까 지수 같은 경우는 S&P 500, 그다음에 나스닥 100 그리고 저희 다우존스 지수 이런 것들을 이제 추종하는 ETF고 그것들은 망할만 하면 계속해서 편출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망하지 않는 거고 거기다 이제 미국 주식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우상향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미국 이외의 나라들은 그렇진 않아요.
아무리 뭐 지수가 계속해서 올라가냐 그렇진 않고 유럽 같은 경우도 뭐 프랑스, 뭐 영국 이런 데가 살짝 올라가고 이탈리아나 뭐 스페인 이런 예전에 피그스 국가들은 오히려 막 50%씩 반토막이 났거나 이런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의 ETF는 지속적으로 성장한다라는 게 이제 존재고, 근데 그것보다도 더 많이 성장하는 게 세계 1등 주식이에요. 왜냐하면 세계 1등 주식은 그 지수, 그러니까 S&P 500을 이제 가장 그 대표적인 표준적인 이제 지수라고 보는데 1년에 이제 한 10년이나 한 30년 정도를 이렇게 놓고 봤을 때 한 9.1% 정도가 올라가거든요. 그리고 배당까지 했을 때는 한 10.1% 정도가 되는데 세계 1등 주식 같은 경우는 한 25% 정도까지 이제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매뉴얼을 통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리밸런싱이나 이제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그렇기 때문에 뭐 25%가 중요한 게 뭐 이제 부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이 있잖아요. 부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은 저는 이제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어느 정도가 됐을 때 부자가 되는 기준이냐라는 걸 물어봐요. 처음 이제 사람들이 있을 때. 그러면은 사람들이 뭐 40억도 얘기하고 50억도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왜 40억이냐 50억이냐 이렇게 물어보면 강남에 있는 아파트가 한 30억 정도 하고 그다음에 내가 이제 쓸 돈 한 20억 정도 있어야지 내가 부자가 되지 않겠냐.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은 그 언론이나 아니면 이제 이런 쪽에서 얘기하는 그런 부자인 거고, 내가 경제적인 자유를 얻기 위해서 하는 부자는 어느 정도냐라고 했을 때 저는 한 10억 정도를 최소한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10억 정도가 있을 때 예를 들어서 한 6% 정도가 나오는 AT&T 주식이라든가 아니면 뭐 예를 들어서 맥쿼리 인프라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한 6%에서 7% 정도가 나오는데 그런 주식에다 투자를 하면 어떻게 되냐. 그럼 10억이면 한 6천만 원 정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세금을 한 1천만 원 정도 뗀다 하더라도 5천만 원 정도 나오는 거고, 그리고 한 달에 뭐 한 400에서 450 정도가 나온다고 친다면 그러면 내가 출퇴근을 하지 않는 상태에서 그 정도 돈이 매달 내 통장에 꽂힌다라고 하면 내가 굳이 서울 살 필요도 없는 거고, 그리고 얼마든지 좀 싼 수도권이라든가 이런 쪽에 살면서 뭐 월세 한 50만 원 정도 되는 아파트 같은 거 하나 얻어가지고 내가 내 취미 활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삶의 질이 엄청 높아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한 10억 정도가 어떻게 보면 이제 맥시멈이다. 예. 그러니까 맥시멈이 아니라 최소한이다라고 봤을 때 그럼 10억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은 뭐냐? 가장 빨리 만들 수 있는 방법은 그게 뭐냐면 이제 복리가 있는데 복리가 25%씩 복리로 투자를 했을 때 10년이 지나면 이게 이제 1억을 투자했을 때 10억이 됩니다. 그러니까 10배가 올라가요. 네. 10년? 네, 10년. 네. 그러니까 매년 25%의 수익률을 거뒀을 때. 그리고 20년이 되면 10억에 10배가 되기 때문에 100억이 돼요. 와. 네. 그러니까 아까 제가 이제 S&P 500 같은 경우가 한 10.1% 정도 된다고 그랬잖아요. 네. 근데 25%가 이제 복리 25%가 왜 중요하냐면 애플 같은 경우가 뭐 재작년 같은 경우는 거의 한 80% 정도 올랐고, 그리고 팬데믹 때,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가 36% 정도가 올라갔는데 올해는 좀 떨어졌죠. 예, 떨어지긴 했지만 평균 수익률로 본다면 뭐 지금까지 한 10년 쭉 봤을 때 한 25% 정도는 달성을 했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25%로 10년간 계속해서 투자를 하면 1억을 넣고 그다음에 이제 더 이상 추가 투입을 안 했을 때 10억이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나는 경제적인 자유를 얻을 수가 있고 그거를 뭐 AT&T나 아니면 맥쿼리 인프라에다 투자를 하면 6천만 원 정도가 되고, 그리고 그거를 욕심 부리지 않고 배당으로서만 이제 먹고 살았을 때 나는 이제 경제적인 자유를 얻을 수 있다. 그러니까 저는 어떤 이 목표를 통해 가지고 내가 어느 정도까지 돈이 필요할 것이냐라는 것들을 이제 구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서 세계 1등이 좋다라고 보는데, 근데 이제 배당주 투자를 저는 이제 그렇게 권하진 않아요. 왜 그러냐면 6%라 하더라도 이 기업이 언제든지 망할 수 있다라는 거죠. 네, 망할 수 있고, 두 번째는 6%를 꼭 주는 게 뭐 줘야 되는 의무는 없어요. 갑자기 뭐 어떤 기업을 인수합병하면서 뭐 4%나 2%를 하면서 또 이제 주가가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주가가 그 정도로 6%를 준다는 얘기는 그만큼 이제 성장을 못 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잘하면 똔똔인 거고 뭐 아주 잘하면 조금 올라가긴 하겠지만 10% 20%씩 빠질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오히려 더 손해라는 거죠. 그래서 차라리 저는, 그러니까 제가 1등 주식이 25%라고 그랬잖아요. 그 25%면 6%를 이제 자기 생활비로 쓰는 거죠. 팔아가지고. 네, 팔아서 쓰고 19%를 갖고 복리로 가는 거죠. 10억 정도를 만들어 놨을 때는. 그러면 자기는 19%로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거고 나는 6%씩 쓰다 보면
그러면 그게 이제 20억이 됐을 때 6%가 아니라 5%, 4%로 줄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100억이 됐을 때는 1% 정도만 쓴다 하더라도 자기 생활비는 쓰는 거죠. 예. 그러니까 차라리 세계 1등 주식에다가 지속적으로 투자를 하면서 어느 정도 10억이 넘어갔을 때는 자기 생활비는 오히려 이제 팔아서 이제 자기 생활비를 쓰면, 예, 뭐 미래까지도 대비할 수 있고 이제 은퇴 후까지도 대비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기가 팔아서 어떻게 보면 셀프 배당을 하는 거네요. 그렇죠. 그렇게. 그러면 여기서 좀 궁금한 게 이렇게 만약 반박을 한다고 한다면 그거는 과거의 기록이지 앞으로도 25%씩 성장하겠어? 그런 건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그러면 이제 좀 기간이 늘어나는 거죠. 좀 기간이 더 늘려서 늘어나는 건데 이제 세계 1등 주식의 이제 가장 장점은 뭐냐면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 1등 주식도 망하지 않았냐, 뭐 굉장히 많이 떨어지지 않았냐 그러는데 세계 1등 주식은 애플이 아닙니다. 현재는 애플이긴 하지만 만약에 굉장히 안 좋아진다라고 한다면 2등과 1등이 바뀌어요. 체인지가 됩니다. 네. 그러니까 2등에서 1등으로 올라온 애로 갈아타면 최소한 망하지는 않는 거고, 그리고 세계 1등 주식이 뭐 50%가 빠졌다. 그럼 다른 주식들은 상장 폐지되거나 아니면 80%, 90%까지 빠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최근에도 이제 애플이 한 17.5% 정도가 빠져가지고 뭐 150달러까지 떨어진 적이 있었는데 182.01달러 찍고 17.5% 정도가 빠져서 그 정도까지 빠진 적이 있었는데 뭐 로블록스라든가 아니면 페이스북이라든가 뭐 이런 메타죠. 그런 주식들은 60% 정도 빠지는 게 그냥 일도 아니에요. 네. 그리고 뭐 리비안이라든가 뭐 이런 진짜 어떻게 보면 좀 그 미래 성장주 이런 경우는 80%, 90%까지 빠진 경우도 있다라는 거죠. 네. 그렇게 놓고 봤을 때 훨씬 더 안정적인 거고, 그랬을 때를 대비해서 리밸런싱 같은 거를 하는 게 좋다. 네. 저는 그러고. 그 1등하고 2등이 딱 바뀔 때 그러면 1등을 다 팔아서 2등? 아니요, 그렇지는 않고요. 1등하고 2등하고 바뀌면 그때 이제 50대 50으로 가요. 50대 50으로 가고 2등하고 1등이 다시 10% 이상 차이가 벌어졌을 때 그때 2등을 다 팔고 1등으로 갈아탑니다. 그렇게. 그거는 이제 책에 좀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내일의 부하고 부의 체인저 이 책을 보시면 그 이제 방법적인 면들은 이제 거기에 좀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진짜 1등만 사는 거예요? 뭐 위에서 뭐 10개, 5개 이렇게는 안 사고요? 네, 그렇게는 안 사고 저는 이제 한 95% 정도를 1등주에다 투자를 하고 나머지 이제 한 5% 정도는 뭐 요즘에 이제 좀 안 좋잖아요. 네, 요즘에 이제 다시 올랐다가 다시 뭐 브레이너드라든가 아니면은 뭐 제임스 블러드 이런 그 연은 총재들이 지속적으로 인플레가 많이 올라오기 때문에 뭐 양적 긴축까지도 얘기를 하면서 이제 그 증시를 때리고 있어서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는데 그 언제든지 떨어질 수 있다고 보거든요. 네. 그렇게 되다 보니까 뭐 요즘에 한 5% 정도 투자는 뭐 어떤 식으로 하냐면 마이너스 10% 투자법이라고 있어요. 네. 그게 이제 뭐냐면 섹터별 1등.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메타버스의 1등은 누구냐라고 했을 때 뭐 엔비디아다라고 보면 엔비디아의 뭐 최저점 정도를 찾아서 만약에 거기까지 갔을 때는 한 1% 사는 거죠. 1% 샀는데 떨어지면 어떡하냐. 떨어졌을 때는 거기서 산 가격에서 또다시 10%가 빠지면 또 사는 거예요. 네. 1%씩을. 그게 분할 매수법이에요. 네. 분할로 사고 그다음에 올라가면 이제 사질 않고 기다리고 있다가 만약에 이게 10%가 넘었다 수익률이. 그러면 저는 뭐 주로 10%가 넘고 뭐 그 이상으로 가면 팔지는 않고요. 다시 얘가 고점 찍고 다시 5%가 빠졌다. 그때는 전략 매도. 네, 걔네들은. 네. 그런 식으로. 네. 그러면은 굉장히 좀 오히려 떨어졌을 때도 버틸 수 있고, 올라가면 이제 언제든지 손절할 이제 있으니까 크게 망할 염려가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망하는 거는 올라갔을 때 따라갔다가 내려왔을 때 손절해 버리는 게 굉장히 많이 망하거든요. 그랬을 때 저는 이제 주로 그렇게 10% 투자법으로 그런, 그러니까 그 외에도 투자법이 있긴 하지만 현재 같은 경우 굉장히 어렸을 때는 그렇게 마이너스 10% 투자법으로 하는 게 좋다. 그러면 그렇게 마이너스 10% 투자법으로 산 종목들을 그렇게 고점에서 마이너스 5% 정도 했을 때 매도를 했을 때 남은 현금은 다시 1등 주식을 사는 건가요? 아니요. 그렇지는 않고 한 5% 정도는 그렇게 그러니까 뭐 마이너스 10% 투자법이라든가 아니면 어닝 서프라이즈 투자법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투자법들이 있어요. 근데 호황일 때는 호황일 때 투자법이 있고 요즘같이 좀 장이 안 좋을 때는 장이 안 좋은 투자법으로 이제 바꿔서 투자를 하고 있고. 말씀하신 대로 진짜 시가총액 2위였던 게 1위로 올라간다는 거는 진짜 그 기업이 한번 1위가 된다고 하면은 상당히 지속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죠. 50대 50으로 하다가 이제 점점 비율을 늘려가는 거 좋은 전략 같은데요. 그러니까 1등 주식은 망하지 않는 거 그러니까
그런 거에 가장 큰 이제 가산점을 두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떨어지면 뭐 떨어지는 신호를 보내주는 거니까 그냥 시장에 철저히 그냥 순응하면서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렵지 않습니다. 진짜 너무 심플한 것 같아요. 어렵지 않아요. 이런 건 또 어떻게 생각하세요? 요즘에 제가 이제 시중에 좀 이렇게 가보면은 텐베거라고 해서 막 텐베거 찾는 법 이런 게 좀 유행인 것 같은데 그 텐베거가 보니까 중소형주가 거의 위주더라고요. 대형주에서 예를 들면 뭐 삼성전자가 뭐 지금 시가총액이 뭐 400조인데 그게 뭐 4,000주가 어떻게 될 수 있겠냐. 그러니까 작은 거를 사야 10배를 갈 수 있는 거지. 이런 거는 못 간다. 그래서 이제 대형 우량주 이런 거를 오히려 좀 요즘에는 약간 기피하고 각 개별로 좀 이렇게 개별 단위에서 움직이는 중소형주를 좀 주목하는 것 같은데 이런 현상은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그거는 뭐 예전서부터 있었고요. 그리고 이렇게 세계 1등주를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적은 수익률이 아니거든요. 1년에 25%씩 해서 10년 해서 10배가 오르는 거는. 근데 사람들은 특히나 이제 우리나라는 좀 더 이런 도박적인 성격 이런 게 굉장히 강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중소형주도 이제 적극적으로 투자를 많이 하고 테슬라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많이 갖고 있는 것 같고 거기다 이제 비트코인이라든가 이런 코인 투자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젊은 사람들이 주로 이제 주식이나 코인 투자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야수의 심장 뭐 이런 갖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가 있긴 한데 실제로는 수익률로 보면 굉장히 많이 떨어집니다. 예전에 그 피터 린치가 얘기한 게 있는데 자기는 5개 종목을 하면 그 중에 1개는 많이 오르고 1개는 많이 떨어지고 3개는 똔똔이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그 얘기를 하면서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 그러면 자기는 이제 꽃밥 만들기에 들어가는데 꽃밥 만들기는 어떻게 하냐면 떨어지는 거는 잡초다라고 생각을 한대요. 그래서 떨어진 걸 팔고 그다음에 올라가는 거에다 더 투자를 한다. 그래서 꽃에다가 물을 주고 잡초를 뽑는 식의 행위를 한다라고 하는데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거의 대부분은 그렇게 투자를 했을 때 어떻게 하냐. 첫 번째, 이 사람은 피터 린치가 아닙니다. 그래서 20개를 사면 1개가 많이 오르고요. 나머지 한 5개 정도 엄청 떨어지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똔똔인데 뭐 한 15개 종목이. 근데 그것도 아주 잘한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1개는 많이 오르는데 1개 많이 오른 거를 또 오래 갖고 있지 못해요. 그러니까 올라갈 때 한 5% 정도 먹고 이제 빠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떨어졌을 때는 어떻게 하냐면 계속해서 갖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손실에 대한 뭐 부담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그것 때문에 손실난 종목들이 거의 대부분인 경우가 되게 많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런 경우는 부자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게 다 그렇게 올라줘야 되는데 그 1등주가 좋은 점은 뭐냐면 절대 망하지 않기 때문에 95%씩 투자를 할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내가 뭐 그런 중소형주를 20개를 산다. 그럼 거기다가 다 분산 투자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럼 1개는 많이 오르는데 그 5% 먹고 빠지고. 얼마 안 된다는 거죠. 네. 그리고 나머지는 막 25%, 30% 요즘 같은 경우는 80%, 90%까지 빠지는데. 마이너스가 클 수밖에 없네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절대 부자가 될 수 없는 방법이 그런 식으로 분산 투자를 했을 때는 다 마이너스가 되고 절대 부자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물량을 못 싣는 거군요. 네. 집중적으로. 그렇죠. 네. 그러니까 뭐 여러 바구니에다 집어넣어라 막 이런 거는 그러니까 증권사 같은 데서 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민간인 그러니까 뭐 어떤 민간인들이 투자를 해가지고 부자가 되는 경우는 딱 한 가지 경우밖에 없습니다. 네. 다 찾아보면 어떤 경우냐면 뭐 예를 들어 테슬라에다 몰빵을 쳤는데 그게 많이 올랐다. 아니면 예전부터 애플을 갖고 있었는데 애플이 굉장히 많이 올랐다. 이런 경우만 아주 부자가 된 경우, 그러니까 민간인 중에서 그런 경우고 주식 뭐 증권사라든가 이런 애널리스트들을 통해 가지고 어디다 뭐 펀드를 맡겼다든가 뭐 이랬을 경우는 거의 똔똔 치거나 아니면 살짝 올라가거나 이 정도밖에 없는 거죠. 그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이유는 여러 바구니에다 담아라 하는 거는 자기네들의 어떻게 보면 책임 회피. 네. 나는 여러 개 얘기했으니까 그 중에 1개는 올라가지 않냐. 그리고 당신이 손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정확히 해서 팔아야 되지 않냐. 그리고 처음에 샀을 때 네가 왜 샀는지에 대해서 적어놓으라고 그러지 않았냐. 뭐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언제 팔아야 될지도 알 수가 없는 거고요. 그리고 뭐 재무제표 이런 거 열심히 본다고 해가지고 주식 올라가는 거 아닙니다. 네. 남들이 많이 사줘야 올라가는 건데 그런 경우는 자기가 아무리 봐서 좋은 종목이고 공부를 하고 뭐 진짜 뭐 기업 탐방을 해가지고 CEO 말을 듣는다 하더라도 뭐 삼성전자의 이재용 부회장도 자기가 다음 내일 삼성전자 주가가 올라갈지 떨어질지 모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전혀 모르기 때문에 항상 철저하게 그래서 저는 이제 주가에 대해서 반응을 하라. 그러니까 그 대응을 하라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좀 늦을 수는 있지만 대응하는 게 가장 좋다. 예. 그래서 망하지 않는 세계 1등 우량주에 투자하라. 아, 이렇게 해야 물량도 쉽고 개인 투자자로서 부자가 될 수 있다. 그 한 가지 이게 또 참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대한민국에 이제 많은 분들이 국내 주식 투자를 아무래도 많이 하고 그 가운데서 이제 국민주라고 할 수 있는 삼성전자에 좀 투자를 하시잖아요. 이제 삼성전자는 여기 세계 1등 우량주에 좀 비교했을 때 어떻게 보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그 경기 사이클 주식, 그러니까 시크리컬 주식이라고 하는데 경기 민감주죠. 예, 그런 주식이 우리나라 1등인 거예요. 삼성전자가.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내수주가 아닌 경기 그 시크리컬 주식이 1등이기 때문에 굉장히 안 좋습니다. 예, 왜 그러냐면 원래 가장 좋은 주식은 매년 매 분기마다 어닝 서프라이즈를 내면서 돈을 버는 주식이 가장 좋은 주식이에요. 그런 주식들은 미국의 성장주, 그러니까 그런 뭐 애플이라든가 마이크로소프트 뭐 이런 주식들은 보면은 매 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를 내면서 가잖아요. 근데 그런 주식들의 특징이 뭐냐면 내수주예요. 내수주는 예전서부터 정통적으로 어떤 게 내수주였었냐면 코카콜라라든가 맥도날드라든가 스타벅스라든가 매일같이 먹는 게 내수주라는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은 그 매일 성장을 하는 거죠. 성장이 꺾이면 그다음부터 이제 계속 지속적으로 떨어지는데 그런 주식들은 그렇게 성장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영국에 있는 친구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뭐라고 했냐면 우리나라 땅이 세계에서 가장 넓다. 그 얘기는 뭐냐면 영국이 예전에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영어를 쓰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뭐 그 호주라든가 미국이라든가 이런 영연방 예전에 영연방이었던 나라들 캐나다 뭐 이런 쪽도 있지만 식민지였던 나라들 인도라든가 이런 쪽까지 본다면 영국의 문화 자체가 굉장히 많이 세계에 퍼져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외연적인 확장성으로 보면 영국 특히나 이제는 미국 쪽에 있는 기업들이 세계적으로 확장하기 굉장히 쉽습니다. 문화적으로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런 기업들이 세계적으로 확장을 하면서 미국에서 성공을 하면 지속적으로 확장을 하면서 세계적으로 가면서 한 10년, 20년, 30년 가면서 뭐 아니면 100년까지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확장이 일어나는데 한국 같은 경우는 그런 기업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네이버나 카카오가 있다. 근데 뭐 이것도 인터넷 주식이고 그리고 이제 내수주다. 그러니까 요즘에 이제 내수주라는 개념은 그렇게 코카콜라라든가 아니면 스타벅스라든가 맥도날드가 있긴 하지만 걔네들보다도 훨씬 더 성장을 많이 하고 그리고 얘네들은 매년 매분기 돈을 벌 수 있는 게 되잖아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스마트폰을 갖고 안 쓸 수는 없는 거고 그걸 갖고 지속적으로 소비가 일어나면서 구독 경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도 그렇게 MS365라든가 아마존도 뭐 그런 그 클라우드 같은 것들을 쓰면서 매달 이제 돈을 버는 그런 시스템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것도 마찬가지로 이런 내수주라고 볼 수가 있는데 한국도 내수주가 있는 게 이런 네이버라든가 카카오가 있긴 하지만 한계는 뭐냐면 세계적으로 뻗어나갈 수가 없는 거죠. 예, 세계적으로 뻗어나갈 수가 없으면 그다음부터 매출이라든가 이런 이익 성장이라든가 이런 게 한계가 있는 거고 그리고 카카오 같은 경우도 보면 그렇게 한계가 이제 보였을 때 어떻게 하냐면 내수에서 문어발식으로 늘리는 경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대리운전도 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지속적으로 웹툰도 하면서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게 이거 골목상권 침해가 아니냐. 그러니까 뭐 택시도 하고 뭐 은행도 하고 이러면서 그러니까 그 밖으로 성장을 못하니까 안에서 고래가 되려고 하다가 정치권한테 이제 두들겨 맞고 그다음에 이제 주가가 그 떨어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그러니까 미래가 더 없는 거죠. 예전에 카카오라면 아직 내수주 시장이 커지지 않았을 때 했지만 그러면 지금은 훨씬 더 큰 외국을 보면서 가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한국이라든가 한국 같은 경우 이제 내수주 시장이 굉장히 적은 거죠. 그러면 그 삼성전자는 어떤 기업이냐라고 봤을 때 이게 내수주도 아니면서 시크리컬이잖아요. 시크리컬 같은 경우는 3년마다 한 번씩 올라옵니다. 네. 그러니까 3년 전에 뭐 96,000원 이제 96,100원인가 그게 이제 2020년 12월 달에 찍고 그다음부터 내리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30% 정도가 빠졌는데 그렇게 빠질 수밖에 없는 게 그렇게 한 번씩 빠져요. 3년에 한 번 오는 거예요. 그러면 2020년이니까 2023년 정도는 돼야지 그때 올라옵니다. 그렇게 되는 게, 그 가장 이제 은행주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순이익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고 순이익이 빠지면 그때 빠집니다.
그리고 이런 시크릿컬 종목들은 가장 안 좋은 게 뭐냐면 공장 증설을 했을 때 안 좋아요. 그러면 3년 후에 가장 이 증설을 통해 가지고 들어가는 돈이 많고 대신에 이익은 줄어들고 하면서 공장 증설을 하기 시작하면 3년 후를 바라보고 그다음부터 빠지기 시작하는데 그때 2020년도 정도서부터 해외 공장에도 투자를 많이 했죠. 그러니까 반도체도 마찬가지고 화학 공장이나 이런 쪽도 마찬가지예요. 그다음부터 빠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은 얘네들은 사이클이 얼마냐면 거의 한 3년마다 한 번씩 오는 사이클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한국 시장에서 투자를 할 때는 내수주도 안 되고 그다음에 시크릿컬이라고 친다면 오히려 삼성전자보다는 시크릿컬이 짧은 주식일수록 더 좋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계절주라고 해가지고 뭐 그 여름이 오면 뭐 올라가는 주식들이 있죠. 뭐 에어컨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쪽. 그리고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뭐 예를 들어서 그 미세먼지라든가 뭐 이런 주식들을 한 10월 달 정도에 사서 3월 달 정도에 판다든가. 그러니까 어차피 시크릿컬에 투자를 하려면 그래서 3년에 한 번씩 오는 시크릿컬보다는 너무 긴 거죠. 네, 한 6개월에 한 번씩 오는 시크릿컬을 투자하는 게 훨씬 더 낫다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봤을 때 그것도 또 뭐 시크릿컬이 계속 오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코로나가 오고 나서 뭐 마스크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빵 뜨긴 했지만 지금 마스크를 상시 쓰고 있고 그리고 미세먼지도 갑자기 없어졌잖아요. 그러면서 그 뭐 공기청정기라든가 이런 시크릿컬이 안 왔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지속적으로 오는 게 아니고 이 미국의 이제 빅테크라든가 아니면 S&P 500이라든가 이런 쪽은 또 특히나 이게 그 나이 든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잖아요. 그러니까 베이비붐 세대가 우리나라는 63년 아니 55년생서부터 시작을 하긴 하지만 그 미국이라든가 유럽이라든가 이쪽은 48년생서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이 45년도에 끝났으니까 그래서 일본의 단카이 세대도 이제 48년생서부터 시작을 하는데 우리나라보다 나이가 더 많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이제 굉장히 많이 태어났는데 이 사람들이 주로 이제 그 재산의 증식이라든가 이런 쪽은 뭐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처럼 뭐 401K라든가 아니면 뭐 캐나다 국부펀드 그다음에 네덜란드 이제 국부펀드 이런 쪽에서 이제 국부펀드를 이용한 이제 연금 투자가 되게 많은데 연금 투자는 주로 이제 이런 그 ETF 쪽 지수 쪽에다 많이 투자를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위험한 데다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지수 쪽에다 투자를 하는데 지수 쪽에다 가장 포지션이 높은 게 애플이에요. 1등이에요. 1등이 가장 6.63%가. 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러니까 2000년도에 버블이 온 이유가 뭐냐라고 봤을 때 그때 베이비붐 세대가 한 40대였대요. 그럼 40대는 굉장히 위험하게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재산을 굉장히 많이 늘리기 위해서. 근데 나이가 60대, 70대가 되고 나서는 그다음부터 안정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거기다가 지수 투자를 하는 거고 지수 추정 투자는 또다시 세계 1등 투자로 가는 거고 이게 많이 패턴이 바뀔 것 같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네, 한국에 투자를 하는 것보다는 그냥 세계 1등에다 투자를 하는 게 훨씬 더 낫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어진 돈은 어차피 정해져 있는데 뭐 굳이 그거를 세계 1등에다 투자도 할 수도 있는 건데 요즘 또 편해지는 것도 많고 굳이 그거를 또 국내에 뭐 삼성전자보다 좋은 게 있다고 한다면은 거기서 투자하면 되는 건데 뭐 굳이 삼성전자냐 네이버 카카오냐 그렇게 또 구조적으로도 또 그렇게 세계의 돈이 또 계속 그렇게 세계 1등에 몰리게 되어 있으니까 네, 그렇군요. 지금 한 5천만 원에 이렇게 목돈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이거를 어떻게 좀 투자를 하면 좋을까요? 지금 이 순간에 딱 투자를 한다 했을 때. 투자를 한다면 저는 이제 한 50% 정도는 그냥 뭐 자기가 투자하고 싶은 종목 그러니까 뭐 1등 주식이다라고 한다면 뭐 애플에다 50%를 투자를 하고요. 그리고 고점 대비 10% 정도가 빠지면 나머지를 투자를 합니다. 또 애플이에요? 네. 네. 그러니까 그렇게 50%씩 투자할 수 있는 종목이 없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뭐 요즘에 엔비디아가 좋다 그러는데 한 30% 빠졌고요. 30% 40% 빠졌고. 엔비디아 많이 빠졌어요. 네. 그리고 뭐 그 테슬라 같은 경우도 다시 올라갔다가 다시 빠지고 있죠. 네. 그러니까 뭐 760불까지 빠졌을 때 거의 뭐 한 40% 가까이 빠졌었고 뭐 그 1등 주식보다 훨씬 더 많이 빠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차라리 그렇게 50% 정도를 일단 투자를 하고 이게 다시 올라갈 수도 있거든요. 투자를 하고 떨어지면 떨어지는 대로 나는 그 다음에 나는 10% 투자할 수 있으니까 좋은 거고요. 올라가면 어차피 투자는 그 10% 떨어졌을 때 투자를 하는 거니까 그동안에 내가 50% 투자한 건 또 올라서 또 기분이 좋은 거죠. 네. 그거를 그때 몰빵을 못 쳐서 안 좋다라기보다는 그런 식으로 이제 분할로 투자를 했을 때 그때 이제 양방향으로 더 좋지 않나. 그렇구나. 그 고점에서 마이너스 10% 이거는 조금 그 뭐 10% 좀 적은 것 같은데 뭐 20% 30% 이렇게 좀 기다리면 안 되나요?
아니죠. 그렇게 많이 10% 빠졌을 때 이제 그 50% 들어가는 거예요. 예. 근데 10% 폭이 좀 작은 것 같아가지고. 근데 그 뭐 세계 1등주 같은 경우는 10% 빠지는 게 뭐 그렇게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은 아니에요. 예. 그렇구나. 예. 그래서 오히려 10% 정도 빠지면 굉장히 조정이 어느 정도 있다. 그리고 이제 20% 빠지면 이제 침체다 이렇게 보는데 10% 빠지는 일이 흔치는 않아요. 근데 요즘 같은 경우는 좀 10% 이상씩 빠지는 경우가 있어서 뭐 마음 편하게 가려면 그렇게 가는 게 좋다. 예. 그리고 20%씩 빠지는 경우도 거의 없긴 합니다. 그러니까 한 30에서 50% 정도 빠지는 게 한 10년에 한 번씩 정도 온다면 한 50% 빠진 게 한 10년 전 정도에 한 번씩 오죠. 그리고 한 3년에 한 번씩 30% 정도씩 빠져요. 그리고 10%씩 빠지는 거는 뭐 매년 일어나는 일입니다. 어떤 주식이든. 그러니까 1등 주식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지수도 그렇고.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그냥 막 처음서부터 이제 몰빵을 쳐가지고 투자를 한다기보다는 차라리 그렇게 투자를 했을 때,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냥 투자를 하면 돈이 생기면 그냥 바로 넣어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보다는 그렇게 분할로 투자를 하는데 분할도 뭐 어떤 사람은 10%씩 뭐 열흘에 걸쳐서 산다. 그런데 그거는 시간 자체가 굉장히 짧고 열흘 동안 산 다음에 그 다음에 빠져요. 항상 보면. 네. 그러니까 그렇게 식으로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가격에 대비해서 그렇게 투자를 하는 게 훨씬 더 그 마음적으로나 아니면 심적으로 굉장히 안정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1등 주식을 사는 거 이게 이제 지금은 이렇게 조금 러프하게 얘기해줬지만 또 자세한 내용 아까도 말씀 약간 해주셨지만 1등과 2등이 바뀔 때 또 매매하는 법이 있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V체인저를 통해서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요, 저자님 만약에 그 다음에 이제 월 한 100만 원씩 여윳돈이 있는 거예요. 네. 소비는 소비대로 하고 그럼 그 100만 원으로 또 사는 건가요, 혹시? 그렇게 사는데 저는 그렇게 매월 사는 걸 별로 추천을 안 해요. 네. 그러니까 돈이 그러니까 매월 이제 내가 여유 자금이 생긴다 하더라도 돈을 모아놓는 게 좋다. 네, 모아놓는 게 좋고 차라리 이렇게 한 고점 대비 10% 아니면 고점 대비 15%를 정해놓고 그 정도 떨어지면 그때 한꺼번에 들어가는 게 가장 좋아요. 네. 그러니까 무조건 매월 사게 되면 사고 있다가 올라가잖아요. 뭐 평소에는 올라가는데 기분이 좋긴 한데 갑자기 15% 20%까지 확 빠지는 경우도 생기거든요. 그러면 지금까지 했던 게 뭐 물거품이 되는 것 같고 내가 2년 동안 투자했던 게 거의 제로가 된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인내심을 좀 갖고 뭐 달러 같은 경우가 이제 오르는 추세다 그러면 달러로라도 이제 일단 바꿔놓고 네, 그리고 그 돈을 모았다가 내가 이제 구간을 정해놓는 거죠. 나 10% 떨어지면 무조건 다 들어간다. 네. 아니면 15% 떨어지면 들어간다라고 했을 때는 오히려 그것이 더 나은 방법이다.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매달 그냥 기계적으로 사는 것보다는 그 가격으로 봐서 네. 10% 15% 떨어졌을 때 목돈을 모아놨던 돈을 넣어라. 네. 혹시 그 저자님 요즘에 또 암호화폐가 되게 유행이잖아요. 네. 많이 인식도 바뀐 것 같고 암호화폐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암호화폐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깊게 생각을 하진 않았어요. 네. 그러니까 암호화폐도 뭐 어떻게 보면 뭐 앞으로 그러니까 지금 암호화폐는 약간 그 위험 자산에 속하는데 그게 이제 디지털 금이다라고 해가지고 얘기가 있었는데 요번에 지금 연준이 금리를 올리고 나서 로블록스나 아니면 메타나 이런 주식과 비슷하다라는 게 밝혀졌거든요. 왜냐하면 암호화폐가 그런 주식의 수익률과 비슷하게 연동이 된다는 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전통적인 금은 올랐고 그리고 암호화폐는 그렇게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위험 자산과 비슷하게 취급을 하면서 그러니까 투자를 하는 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그것도 어느 정도 이제 투자를 했을 때 떨어졌을 때 투자를 하는 게 좋고 만약에 샀다고 한다면 뭐 2.5% 떨어질 때마다 10%씩 파는 뭐 리밸런싱이 그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암호화폐가 그냥 당장 망할 것도 아니고 그리고 세계 이제 투자자들도 굉장히 많이 투자를 하고 있고, 예, 그 뭐 은행이라든가 이런 쪽에서도 어느 정도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갑자기 망할 것 같지는 않고요. 만약에 투자를 한다면 한 뭐 그러니까 자기가 구간을 정해 놓는 거죠. 한 5% 떨어졌을 때마다 난 10%씩 팔고 그리고 두 구간 올라갔을 때 이제 그 100%를 다시 산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암호화폐도 제가 이제 분석해 놓은 게 있는데 1월 6일 날 이제 마이너스 3%가 뜨면서 그 다음부터 지속적으로 이제 떨어지기 시작하는데 50% 정도가 이제 6천만 원 정도 하다가 한 3천만 원 정도까지 빠졌죠. 한국 돈으로 친다면 비트코인 같은 경우가. 그러면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게 떨어질 때 안 팔고 버팁니다. 그게 올라가면 어떡하냐라는 이제 탐욕 때문에 그렇고요. 올라갈 때
그러니까 떨어져 있을 때 그때 또 사질 않아요. 왜냐하면 이거 더 떨어지면 어떡하냐. 그게 이제 공포 때문에. 그러니까 탐욕과 공포가 있으면서 이제 서로 사고 팔지를 않으면서 이제 가는 건데 그게 좀 지나고 나면 어떤 게 보이냐면 지금 현재 뭐 예를 들어서 한 50% 정도 빠진 뭐 그 로블록스나 아니면 비트코인이 있다라고 쳤을 때 내가 왜 고점서부터 5% 빠졌을 때 10%씩 팔지 않았지? 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고점이었을 때 5% 떨어졌을 때 10%씩 팔았다면 그러면 나는 50%까지 빠졌을 때는 내가 갖고 있는 돈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암호화폐가 나중에까지 오른다고 생각을 한다면 그러면 그때 내가 전액을 들어가는 거죠. 50% 떨어졌을 때. 근데 얘네들이 떨어질 때 떨어졌다 올라왔다 하는 게 굉장히 안 좋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런 식으로 투자를 했을 때는 그러니까 5% 떨어졌다 5% 올랐다 5% 떨어졌다 5% 올랐다 이런 식으로 가면 굉장히 안 좋은 거죠. 왜냐하면 계속 수수료만 나가고 주식수는 이제 떨어지는 거죠. 왜냐하면 떨어졌을 때 팔고 올라갔을 때 사고. 근데 그런 경우는 거의 없고요. 떨어지기 시작하면 그냥 쭉 빠집니다. 올라갈 때는 꾸준히 올라가요. 그러니까 올라갈 때는 에스컬레이터 타고 올라간다고 친다면 떨어질 때는 폭포수처럼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떨어질 때는 그렇게 투자를 했을 땐 기회가 꼭 옵니다. 그러니까 5%건 2.5%건 자기가 구간을 정해놓고 그렇게 떨어졌을 때 팔면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사람들이 왜 96,000원 갔을 때 몰빵을 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때는 위험하다라고 하는데 그게 이제 방법적인 게 없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96,000원까지 갔을 때 고점인데 여기서 나는 뭐 예를 들어서 2.5% 떨어질 때마다 10%씩 팔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어요. 그럼 2.5% 떨어졌어요. 그럼 팔죠. 10%를 팔죠. 그리고 또 2.5% 떨어졌을 때 또 10%를 파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현재 6만 뭐 한 8,000원까지 떨어졌다라고 한다면 난 주식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미 다 팔고 없기 때문에. 그러면 나는 현재 그 밑에 가격에도 사고 그 다음에 또 떨어지면 어떡하냐. 또 떨어지면 또 2.5% 떨어질 때는 또 파는 거죠. 나는 이게 우상향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아니면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나는 그런 식으로 간다라고 했을 때는 분명히 이런 리밸런싱이 필요한 거고요. 그리고 그렇게 떨어지다가 뭐 예를 들어서 두 구간 그러니까 2.5%씩 떨어졌을 때 10%씩 팔았다라고 한다면 5%가 올랐을 때 다시 사는 게 제 룰이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5%씩 떨어졌을 때 10%씩 팔았다 그러면 두 구간 그러니까 10% 정도가 올랐을 때 그때는 이제 다시 사는 거죠. 그러면 오히려 그렇게 했을 때는 주식수나 아니면 비트코인의 개수 자체를 늘릴 수가 있어요. 네. 오히려 이런 기회에 뭐 50%까지 빠졌는데 나는 다 팔고 없고 나는 현금만 들고 있다가 그때 들어가면 예전에 비트코인이 뭐 예를 들어 한 개를 갖고 있었다면 지금은 두 개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위에서 팔았으니까 차근차근. 그래서 오히려 떨어질 때는 팔아야 돼요. 네, 떨어졌을 때 팔아야 되는데 사람이 떨어질 때 못 파는 거는 올라가면 어떡하냐 이 탐욕 때문에 못 파는 거고 완전히 떨어졌을 때 사야 되는데 그때는 이거 더 떨어지면 어떡하냐 이런 공포 때문에 못 사는 건데 그게 그래서 이제 자기가 기계적인 이 룰을 정해놔야 된다라는 룰을 정해놓으면 그것대로 하게 되면 절대 이제 뉴스나 이런 쪽에 휘둘리지 않고 그냥 자기가 기계적으로 하게 되면 뭐 주식수나 아니면 비트코인이나 이런 개수 자체를 늘릴 수가 있어요. 그럼 지금 말씀해 주신 거는 그 세계 1등 애플 현재는 애플인데 거기에도 좀 해당이 될 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애플에 원래 이제 해당이 되는 그러니까 애플이나 지수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다른 주식이나 아니 이 비트코인이나 이런 쪽에 해당이 원래 되진 않아요. 한국의 이제 조선주 같은 경우도 보면 뭐 2000년 뭐 이때 이제 2010년 이 정도에 이제 고점을 찍고 그 다음부터 내리 빠지기 시작하거든요. 그런 주식들이 한 90% 정도 됩니다. 네. 그러면 그런 주식들한테 그렇게 하는 거는 결국은 그게 물타기거든요. 물타기인데 그렇게 됐을 때는 이게 올라갈 수 있는 쪽이 돼야지 나중에 내가 자산도 늘어나고 그다음에 그 은퇴 자금이라든가 이 노후 대비가 된다는 건데 이게 무조건 올라간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무조건 올라간다는 보장이 있는 거는 지수와 세계 1등밖에 없다. 네. 다른 주식들은 언제 망할지 모르는 거고 내가 그 기업 사정도 모르는 거고 아무리 그 뭐 사장이 그렇게 열정과 뭐 이런 게 있다 하더라도 그렇게 된다는 보장이 어딨냐. 갑자기 상황이 안 좋아지고 그러면 망할 수도 있는 건데. 그렇죠. 상장 폐지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확실하게 차라리 1등이나 아니면 뭐 지수 뭐 이런 쪽에다 투자를 하되 그렇게 떨어졌을 때는 팔아야 된다. 네. 그러면 지나보면 알아요. 25% 떨어졌을 때 나 그렇게 할 걸. 네. 50% 떨어졌을 때 나 그렇게 할 걸. 이라는 것들을 그제 가서야 이제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근데 그게 다시 올라가기 시작하면 절대 또 그렇게 못 합니다. 네. 떨어졌을 때는 또 다시 올라가면 어떡하나 이 탐욕이 있고요.
또 살려고 할 때는 이거 더 떨어지면 어쩌나 이런 공포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거를 자기가 룰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네요. 그게 참 그럴 것 같아요. 이게 떨어질 때 10% 떨어질 때 이렇게 조금 2.5% 5% 이렇게 떨어질 때 팔 때 이거를 이제 만약 계속 떨어져가지고 어느 서점에서 멈췄을 때 그때 사야 되는데 그걸 못 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주식을.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제 말짱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이 주식을 신뢰하지 못했던 거죠. 네. 네. 그래서 신뢰할 수 있는 걸 사야 돼요. 네. 그래서 떨어질 때마다 팔아서 살 수 있는 건데 저점에 물량도 늘어나고 근데 그거를 못 사는 거니까 그러면 어떻게 보면 그냥 카더라 같은 걸로 그냥 샀다가 그렇죠. 만약에 요즘에 뭐 메타다 그러면은 굉장히 많이 떨어졌잖아요. 근데 이 기업이 망할 것 같은 거예요.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그럼 그때 못 사는 거죠. 못 사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거를 믿을 수 있는 거는 지수와 그렇구나. 세계 1등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게 기계적 손실을 할 수 있는 거, 룰 베이스로 손절을 할 수 있는 것도 그 주식에 대한 믿음을 평가할 그렇죠. 수 있는. 야, 그렇군요. 예. 그래서 암호화폐를 투자를 이제 할 수도 있겠지만 이제 그것보다는 이런 변동성도 있고 그리고 아직 뭐 이렇게 역사적으로 봤을 때 아직은 세계 1등 주식에 투자하는 것만큼의 신뢰는 아직 못 준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아니 뭐 본인이 그렇게 신뢰를 갖고 있다면 그렇게 투자를 하는 게 좋다. 왜냐하면 개수는 늘릴 수 있으니까.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그러니까 이게 변동성이 크니까 그 기계적 소실과 룰, 그거를 다시금 중요성을 좀 그렇죠. 되새기면 좋겠다. 그리고 올라갈 때는 손실이 적어요. 떨어질 때는 이제 그 수익이 큰데 예를 들어서 5% 떨어진 다음에 그 다음에 바로 10%가 올라가면 그러니까 두 구간이 올라갔을 때 산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5%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2.5% 떨어졌어요. 그때 팔았죠. 그 다음에 올라갔을 때 샀어요. 언제 사냐면 그 고점에서 다시 2.5%가 올라가면 5%가 올라간 거잖아요. 그럼 샀어요. 그러면 그게 얼마냐? 내가 10%를 팔았다가 2.5 그러니까 5%가 올라서 샀으니까 난 얼마가 손해냐면 5%가 손해인데 그거는 10%에 대해서 5%가 손해예요. 그러면 0.5%가 손해죠. 네. 그러니까 5%에서 10%니까 0.5%가 손해고 0.5%에서 사고 팔고 수수료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0.07이에요, 요즘에. 그래서 그래서 0.512 정도밖에 안 돼요. 7이 뭐 14인데 그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거는 그러니까 오히려 그 뭐 잡주를 샀다 팔았다 하면서 더 수수료가 많이 나가지 만약에 어떤 한 종목을 갖고 나는 그렇게 투자를 한다고 친다면 올라갔을 때 손해는 별로 없습니다. 크게. 그게 그러니까 그 폭이 크지가 않은 거군요. 네. 폭이 크지가 않고 그런 경우는 거의 안 일어나요. 그리고 그때는 굉장히 주가나 이게 굉장히 상승 탄력이 있는 거죠. 떨어졌다가 바로 10%가 올라와 버렸으니까 그럴 때는 그냥 보험료 냈다 생각하고 가는 거고, 그렇게 50%까지 떨어졌을 때 아주 크게 늘릴 수 있고, 그 다음에 그때 떨어지면 내가 뭐 예를 들어서 한 30% 정도가, 그러니까 뭐 한 5%, 2.5%씩 7.5%가 빠졌어요. 그래서 난 30%를 팔았어요. 그럼 마음이 어떤 생각이냐면 나는 주식을 70% 갖고 있고, 그 다음에 현금을 30% 갖고 있는데 오히려 떨어져라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야지 나는 더 평단가를 낮출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떨어져도 좋고, 올라가면 뭐 그래도 내가 이제 갖고 있는 게 있으니까 좋고 뭐 7.5% 정도가 떨어지면 7.5% 떨어진 다음에 뭐 5%가 올랐다. 그러면 나는 5% 2.5% 밑에서 산 거잖아요. 그러면 나는 오히려 주식 수를 늘릴 수 있습니다. 그때도. 진짜 보험료를 낸 거네요. 그렇죠. 예. 저자님께서는 뭐 앞으로의 뭐 투자 시장이 뭐 어떻게 되고 이런 거랑 별로 상관없이 뭐 애플 그 기준으로 봤을 때 고점에서 10% 빠졌을 때 산다. 요 룰로 머릿속에 만약 우리가 착안을 하고 행동을 한다고 하면 막 거시적으로 막 여러 이슈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딱히 고려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뉴스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도 이제 뉴스라든가 아니면 세계적인 뭐 여러 가지 이제 경제 지표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것들을 다 보고 있거든요. 근데 투자하는 데 있어서 참고만 하지 사고 팔고 하는 데는 절대 반영을 하지 않아요. 글쎄요. 왜냐하면 그거는 어떻게 보면 제 생각이잖아요. 제 생각인데 제 생각은 그 예측을 해서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경제학자들이 돈을 못 버는 이유가 뭐냐면 경제학자 같은 경우는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이제 뭐 그 무인도에 떨어졌다. 그랬는데 뭐 화학자하고 뭐 경제학자하고 뭐 기계공학자가 떨어졌다라고 한다면 거기서 뭐 콜라병이 하나 떨어진 거예요. 그러면 이 콜라병에 병뚜껑이 없는 거죠. 병뚜껑을 이제 딸 수 있는 그 오프너가 없는 거죠. 그랬을 때 그 화학자 같은 경우는 뭐 이것을 뭐 이제 녹여가지고 화학적으로 한다. 그래서 병뚜껑을 딴다라고 하는데 경제학자는 뭐라고 하냐면 일단 병뚜껑이 있다고 가정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경제학자는 가정하고 그다음에 자는데 난 먹었다고 가정한다. 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제일 많이 쓰는 경제학자가 쓰는 게 뭐냐면 자기는 가정한다라는 거예요. 가정한다. 왜 가정을 하냐? 미래를 예측하려고 가정을 해요. 근데 이 경제학자들이 돈을 번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네, 케인즈 빼고는. 그래서 경제학자들이 왜 그렇게 돈을 번 경우가 없냐면 이 사람들은 항상 미분, 적분 이런 것들을 써가지고 항상 합리적으로 시장을 움직인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요즘에 뭐 뉴스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면 갑자기 전쟁이 터지고 갑자기 금리를 올리고 뭐 인플레이션이 갑자기 뭐 8, 9% 막 올라가고 이게 갑자기 일어나는 일들이 되게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생각하는 것과 그러니까 아주 포물선을 그리면서 이게 정확히 올라가는 그런 경우는 거의 없고 갑자기 갭 상승을 하거나 갭 하락을 하거나 이런 식의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게 예측하는 게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예측을 하면 망합니다. 오히려. 그래서 예측을 하면 망하기 때문에 대응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아, 대응. 네. 근데 뉴스 같은 것들은 예측해서 내가 아무리 한다 하더라도 세계 모든 뉴스를 다 취합할 수도 없는 거고 그리고 그렇게 취합을 했다 하더라도 그게 맞는다는 보장은 없어요. 근데 그거를 그나마 아주 근사치로 가는 게 뭐냐면 주가예요. 모든 뉴스를 다 취합을 해가지고 거기다가 집어넣는 거죠. 그러니까 뭐 애플이 뭐 요번에 상하이 공장이 만약에 폐쇄가 됐다. 그런 식으로 해서 애플 이제 주가가 떨어질 것이냐 말 것이냐는 주가가 떨어지면 그 관계가 있는 거고 주가가 안 떨어지면 관계가 없는 거예요. 나중에 사후적인 뉴스가 그런 식으로 분석을 해요. 항상 뭐 보면 애널리스트나 이런 사람들이. 매일 방송. 네. 근데 그렇게 되면 이제 결국은 뭐냐면 이 사람들은 예측을 해서 투자를 하기 때문에 앞으로 오를 거야라고 해서 떨어지는데도 들고 있거나 아니면 더 매집을 하거나 이 반대 방향으로 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만약에 2.5% 떨어졌을 때 내가 팔았어요. 10%를. 그러면 나는 사후적으로 반응해서 투자를 한 거죠. 사후적으로. 그렇죠. 네, 사후적으로 투자를 했지만 한 발 늦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예측을 하고 있는 상태예요. 근데 만약에 이게 25%가 빠져서 나는 모든 주식을 왜냐하면 2.5% 떨어졌을 때마다 10%씩 팔면 25% 정도 떨어지면 난 100% 팔고 나는 현금만이 갖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렇게 됐을 때 나는 사후적으로 그걸 판단을 하고 주가에 대해서만 내가 움직였지만 승자는 나라는 거죠. 왜냐하면 난 다 팔고 없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예측한 사람들은 자기가 이제 확진 평양이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떨어졌을 때 절대 못 팝니다. 오히려 더 갖고 있어요. 그러다가 삼성전자 30% 빠졌듯이 아니면 뭐 엔비디아라든가 아니면 뭐 테슬라라든가 비트코인이라든가 이런 주식들이 굉장히 많이 빠졌을 때 이 사람들은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 빠져나올 수 있는 기회를 놓친 거죠. 네. 그러면서 버티기 기간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버티기 기간이 들어갔을 때 다시 올라간다는 보장은 언제가 될지는 모르는 거죠. 1등 주식은 가능한 거고. 네. 그러니까 1등 주식도 그렇고 다른 주식도 그렇고 만약에 내가 테슬라를 갖고 있는데 뭐 760불까지 빠졌을 때 뭐 1200불까지 올라갔다 그 정도 빠졌잖아요. 그렇게 빠졌을 때는 한 5%씩 빠졌을 때마다 나는 10%씩 팔겠다라는 룰이 있었으면 그러면 나는 예측을 하지 않고 거기에 대응을 하는데 그때도 한 번도 10% 상승을 안 하고 내리 빠졌거든요. 그랬으면 나는 그때 당시에 주식을 늘릴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죠. 네. 네. 그러니까 어떤 주식이건 내가 주식을 늘리려면 사후적으로 난 예측을 해도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사후적으로 난 반응만 해서 투자를 하겠다라고 한다면 이게 보수적인 투자가 되는 거고 그때는 주식을 늘릴 수 있는 기회도 되고요. 그리고 이게 2008년도 금융위기라든가 아니면 2018년도 10월달 이제 뭐 위기라든가 이런 기회가 왔을 때 굉장히 기회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나는 올라갈 땐 절대 팔진 않아요. 주식에 대한 믿음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아까 뭐 우리나라 잡주에다 투자를 하면 5% 올라가면 손절하고 하는 게 이게 믿음이 없기 때문에 얘가 뭐 텐베거나 아니면 이건 말만 많은 거죠. 네, 그렇게 했을 때 아무도 투자를 그렇게 10배까지 못 갑니다. 그 사람 10배까지 간 사람은 진짜로 믿음이 있었던 거고 그렇게 해서 슈퍼 개미가 될 수 있는 건데 슈퍼 개미도 그거 나중에 못 팔아요. 돈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거래량이 안 되고 자기가 그거 던졌을 때는 시장이 망가집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거래량도 많고 그다음에 올라갈 수 있는 확신도 있고 이렇게 된다면 그렇게 떨어졌을 때 예측해서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사후적으로 내가 반응해서 투자를 했을 때가 위험에 대한 해지도 되고요. 그리고 주식을 늘릴 수 있는 계기도 되고 그리고 나는 이제 마음적으로도 굉장히 편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70%의 주식을 갖고 있고 30%를 현금화 시켰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떨어지는 게 더 좋은 거예요. 네. 나는 주식을 늘릴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주식을 하면서 사람들이 굉장히 괴롭고 힘든 이유가 떨어질 때 안 팔아서 그래요. 떨어질 때 팔았으면
오히려 더 떨어져라. 내가 더 주식수를 늘리고 평단가를 더 낮추겠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다라는 거죠. 와, 이 대응이라는 단어를 이해하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응이라고 많이 얘기는 하는데 그 대응이 이렇게 명확하게 완전 진짜 사후적으로 활동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 대응이라고 했지만 그게 또 지금까지는 뭐 이렇게 또 뉴스나 막 이런 정보들을 취합해서 내일 어떻게 우리가 대응하기 이룰까 이런 대응이지 이렇게 완전히 결정된 현상을 갖고 반응을 하는 거. 그리고 명확하죠. 명확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딱 자기가 엑셀로 표 딱 만들어 놓고 떨어질 때마다 이렇게 종가에 뭐 이 정도 뭐 2.5% 떨어질 때마다 10%씩 팔았다면 명확하게 대응할 수 있어요. 그 2.5%, 5% 이런 거는 그냥 자기가 정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저는 리밸런싱을 할 때는 무조건 2.5%고요. 왜냐하면 25% 떨어지는 경우가 흔치가 않아요. 그러니까 다른 주식은 뭐 25% 떨어지는 경우보다 50% 떨어지는 경우가 더 많고요. 그리고 세계 1등주는 2.5% 떨어질 때마다 하는 거는 왜냐하면 세계 1등이 25% 정도 빠졌다는 얘기는 그거는 거의 뭐 공황에 준하는 굉장히 안 좋은 경우가 생겼다라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좀 짧게 잡은 거죠. 그리고 2.5% 떨어졌다 5% 오르는 경우는 거의 많지 않습니다. 1년에 한 번 정도 일어날까? 그러니까 뭐 거기서 손해를 본다면 한 수수료 0.5% 그 정도 손해를 보는 거고 오히려 이렇게 한번 30%씩 빠졌을 때는 굉장히 큰 기회가 오는 거고요. 근데 세계 1등이나 지수 빼고 나머지 애들은 한 5% 정도로 정해놔야 됩니다. 왜냐하면 한 50% 정도 빠질 수 있는 거가 더 흔하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안정적이라는 거예요. 나스닥도 그 정도까지 안 빠집니다. 25%씩 잘 안 빠져요. 그러니까 50%로 해놓으면 내가 주식수를 늘릴 수 있는 게 더 줄어드는 거죠. 오히려 나스닥도 25%씩 빠지는 경우가 거의 없고 그러니까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50% 빠지는 건 10년에 한 번씩 오고 그리고 25% 30% 정도 빠지는 건 3년에 한 번씩 정도 오는데 뭐 10% 정도씩 빠지는 거는 뭐 1년에 한 번이나 두 번 정도는 올 수 있다. 그러니까 25%를 한다 2.5% 떨어질 때마다 10%씩 판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굉장히 보수적으로 잡은 거예요. 왜냐하면 3년에 한 번씩 오는 거를 나는 매일 적용을 하고 있으니까.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2.5, 4번이 빠져야 되는데 그럴 일은 별로 없는 거니까. 그렇죠. 많지가 않죠. 저자님 그럼 마지막으로 그 책에 그 업그레이드 마이너스 3% 룰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요거 한번 좀 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요? 그러니까 원래는 제가 이제 내일의 부라는 책을 썼을 때 마이너스 3% 룰을 이제 했었어요. 그래서 2020년도 코로나 위기를 좀 어떻게 보면 큰 손해를 안 보고 이제 지나가게 된 계기가 생긴 거고 그리고 저도 그것 때문에 좀 많이 알려졌습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3% 룰은 뭐였었냐면 이게 나스닥의 한 40년치 정도의 데이터를 봤는데 보니까 이게 그 공황이 언제 오고 뭐 위기가 언제 오고 이런 것들을 써놓은 책이 한 번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뭐 피터 린치 책이나 아니면 뭐 워렌 버핏 뭐 그 여러 가지 저도 이제 주식 책들을 섭렵해서 많이 읽는데 어디에도 공황에 대한 대응 방법이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나스닥을 갖고 한 40년치 그러니까 한 1980년도서부터 모든 데이터를 다 분석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봤을 때 그러면 2008년도 금융위기는 언제 왔었고 2000년 닷컴 버블은 어떻게 피할 수 있었는가를 이제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게 하루에 3% 정도가 떨어지면 그랬을 때 한 달 플러스 1일 그러니까 그때 만약에 이거를 극단적으로 했어요. 그때는 2020년도 코로나 위기 때는 전부 팔고 한 달 플러스 1일이 지나면 그때도 마이너스 3%가 안 떴다. 나스닥의 일간 지수가. 그러면 위기를 다 넘어가는 거예요. 2008년도 금융위기도 넘어가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2000년 닷컴 버블도 넘어가고 1987년도 뭐 다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마이너스 3% 룰을 해가지고 되게 심플했죠. 마이너스 3% 뜨면 다 팔아. 그리고 한 달 플러스 1일까지 만약에 뜨지 않으면 그때 다 사. 그리고 만약에 그 중간에 떴다. 그럼 다시 한 달 플러스 1일 또 하는 거죠. 3월 1일 날 떴는데 3월 15일 날 또 떴어요. 그러면 4월 16일로 가는 거죠. 네. 그런 식으로 이제 늘려가다 보면 뭐 이 공황이 뭐 3년이 갈 수도 있고 아니면 뭐 1년이 갈 수도 있고 아니면 뭐 한 3개월 정도 갈 수도 있는데 그 공황 위기를 다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아까 우리나라의 주식 투자자들은 굉장히 마음이 급하잖아요. 2020년에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원금은 지켰어요. 그랬는데 V자 반등에서 더 많이 못 먹었다라는 게 이제 그 반성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뭘 하기 시작했냐면 이제 한 3가지 정도를 더 추가를 했는데
뭐였었냐면 리밸런싱. 리밸런싱은 평소에요. 마이너스 3%가 뜨는 게 아니라 그 평소에 2.5% 떨어질 때마다 10%씩 파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애플 같은 경우는 나스닥이 마이너스 3%가 한 번도 안 뜬 상태에서 45%까지 빠진 적이 있었거든요. 2012년도에. 그때가 이제 그 잡스가 죽고 나서 팀쿡으로 바뀔 때였었는데 어닝 쇼크가 나면서 45% 빠졌는데 나스닥은 한 번도 안 뜬 거예요. 그러면 얘는 45%가 빠졌는데 난 기다려야 되느냐. 그렇게 놓고 봤을 때 그럼 2.5% 떨어질 때마다 10%씩 팔고 그다음에 두 구간 올라갔을 때 다시 산다면 그 위기를 또 지나가는 거고 그때 주식수를 늘릴 수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두 번째 마이너스 3%가 떴을 때 무조건 기다리고 한 달 플러스 1일 이후에 사느냐 이걸 봤을 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뭐냐면 그렇게 다 팔고 하는 게 아니라 뭐 그냥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면 그거 좀 더 복잡하긴 한데 만약에 다 팔았어요. 팔았다면 이게 2.5% 떨어질 때마다 10%씩 다시 사는 거예요. 그럼 30% 떨어졌을 때는 나는 100%를 다 사게 되는 거죠. 예. 예. 아니면 50% 떨어졌을 때 그때는 5% 떨어질 때마다 10%씩 파는 거죠. 사는 거죠. 예. 그러니까 마이너스 3%가 떴어요. 그리고서 난 다 팔았어요. 근데 얘가 떨어진 상태에서 계속 떨어져. 그럼 안 사는 거예요. 예. 근데 올라가기 시작하면 그때서부터 이제 10%씩 사는. 예. 그러니까 떨어질 때마다 10%씩 사는 거죠. 예. 2.5% 떨어질 때마다. 그러니까 난 다 팔았으니까 올라갔을 때 사는 게 아니라 떨어졌을 때 다 팔고 나서 난 현금을 100% 갖고 있죠. 그 상태에서 2.5% 떨어졌어요. 그러면 10%를 사는 거죠. 또 2.5% 떨어졌어요. 또 10%를 사는 거죠. 그러면 25%까지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그 10%씩 샀을 때는 100%를 다 사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말뚝박기입니다. 이게 3%라는 게 나스닥을 중심으로. 그렇죠. 나스닥 일간 지수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그 나스닥이 하루에 3%씩 빠지는 애는 거의 없는 건가요? 그러니까 뭐 1년에 한두 번씩 있어요. 예. 1년에 한두 번씩 있고, 예. 그럴 때 그렇게 하는 게, 말뚝박기인 거고. 그리고 그것도 이제 두 구간. 그 뭐 2.5%에서 5%가 올라가거나 5%에서 10%가 올라가거나 그때는 이제 다 사는 거예요. 그러면 오히려 이제 주식수를 늘릴 수 있는 그게 이제 저는 이제 그걸 또 이제 V자 반등 리밸런싱이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했을 때도 수익률이 굉장히 좋고요. 예. 그래서 이게 다 판다는 게 좀 두렵네요. 예. 그러니까 그 다 팔았을 때, 그러니까 마이너스 3%가 다 떴을 때 팔은 것도 요번 같은 경우도 그 애플이 1월 6일날 마이너스 3%가 떴거든요. 그때 이제 182.01을 찍고 나서 마이너스 3%가 떴잖아요. 근데 애플은 2.5%밖에 안 빠졌어요. 그러면 그때는 이제 어떻게 파냐면 비율대로 파는 거예요. 원래는 다 파는 게 아니라 비율이 그러니까 182.01에서 고점 대비 2.5%가 빠진 상태에서 나스닥은 3%가 빠졌는데 애플은 2.5%밖에 안 빠졌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이제 역으로 해가지고 넣는데 어떻게 하냐면 주식은 10%만 남겨놓고 나머지 90%를 파는 거예요. 네. 고점 대비 2.5%가 빠지면 그때 10%를 사는 게 아니라 오히려 90%를 파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수가 3% 빠졌으니까. 네. 그러니까 지수가 마이너스 3%가 떴는데 그러니까 애플은 2.5%밖에 안 빠졌는데 나는 얼마까지 빠질 걸 생각을 하냐면 25% 빠질 걸 생각해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25%고 어떤 때는 50%냐라고 봤을 때는 이게 그 연준이 그 양적 완화와 그 다음에 제로금리 상태일 때는 25% 이상은 빠져요. 그래서 그건 2.5% 빠질 때마다 10%씩 사는 게 이제 말뚝박기인 거고 그리고 연준이 그냥 그 제로금리가 아니라 금리를 올리기 시작했어요. 얼마 전서부터 올리기 시작했잖아요. 그때는 50%까지 빠집니다. 공황이 올 수도 있고 아니면 2018년도 10월처럼 많이 빠질 수도 있고 그럴 때는 이제 그래서 연준이 현재 기준금리가 제로고 그다음에 양적 완화를 하는 기간이냐 연준이 뒤를 받쳐주는 기간이냐 받쳐주지 않는 기간이냐에 따라서 맥시멈으로 떨어질 수 있는 거는 25% 50%로 이제 놓고 하는 거죠. 네. 아, 네. 와, 이거는 지금 이렇게 개략적인 설명을 해주셨고, 꼭 책을 통해서. 네, 그거는 책을 통해서 보든지. 아니면 제 카페에도, 카페나 이제 유튜브에도 그거를 이제 그렇게 실시간으로 떨어지거나 그러면 제가 표를 만들어서 이렇게 올려놔요. 네. 네,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182.01이 정고점인데 지금 현재가 165.04다. 그러면 이건 한 7.5% 정도 빠졌으니까 30%는 일단은 팔았어야 되는 거다. 네, 그렇게 올려놓습니다. 네. 네. 와. 근데 이게 막 팔고 이게 되게 좀 제 개인적으로 저는 아직 그래서 그런가 이게 가슴이 떨리는 일이라서 이게 다 기계적으로 적용하기가 참 어렵네요. 그렇게 해야지 그러니까 나중으로 보면 그게 훨씬 이득이에요. 그러니까 25% 빠졌다고 생각을 하는데 나는 25% 빠졌는데 주식을 다 들고 있다.
그러면 이제 굉장히 괴로운 거죠, 오히려. 네. 그러면 이런 신호가 났을 때 또 유튜브나 카페로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저는 이제 매일, 그러니까 일주일에 3번에서 4번 정도 이제 유튜브를 찍고 카페는 뭐 그런 식으로 이제 같이 글을 올리면서 하거든요. 그 유튜브 채널 JD 부자연구소 다음에 JD 부자연구소 이렇게 링크 제가 댓글 남겨놓도록 하겠으니까 혹시 이거 궁금하신 분들은 내일의 부도 읽고 부의 체인지도 읽고 JD 부자연구소 다음 부자연구소 이렇게 또 실시간으로 또 한번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저자님 이렇게 해서 정말 긴 시간 동안 유익한 인사이트 너무 많이 나눠주셨는데요. 혹시 뭐 끝으로 하고 싶으신 말씀, 강조하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뭐 주식은 항상 안정적으로 투자를 하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뭐 부동산 투자도 이제 좋긴 하지만 부동산 투자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러니까 공황이 왔을 때 한 번에 망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거를 컨트롤을 못하는 게 굉장히 한이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떨어지는데 팔 수 없다라는 거. 그게 리스크로 왔고 그때 당시에 이제 부동산도 굉장히 많았었기 때문에 부동산은 뭐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여러 가지 상가라든가 뭐 이런 것들도 여러 가지 이제 안 좋은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세입자들 뭐 예를 들어서 뭐 매출이 5천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 세입자한테 내 그 노후를 맡긴다는 것 자체가 저는 이제 별로 안 좋다고 생각을 해서 뭐 앞으로 이제 기회가 된다면 이렇게 위기가 온다면 현재 부동산 이런 것들을 이제 살 용의가 있고 그리고 그때는 환율이 굉장히 많이 오릅니다. 그러니까 달러를 갖고 있으면 부동산 사기가 되게 쉬워져요. 그러니까 뭐 1,100원이었다가 2008년도 같은 경우 1,600원까지 가면서 50%가 올랐거든요. 그때 바꾸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때 바꾸면 오히려 이제 한국 주식도 그런 기회가 왔을 때 못 팔고요. 하한가를 계속해서 맞으니까. 그리고 한국에 원화를 갖고 있다. 그러면은 나는 이제 그렇게 버프가 되는 게 없죠. 달러처럼. 그리고 지금까지 리밸런싱이나 말뚝박기나 이런 것들을 얘기한 게 그 위기가 왔을 때는 반드시 떨어지면서 위기의 신호를 보내주니까 그때 팔고 나면 현금이 생기거든요. 그랬을 때 그 현금은 달러 현금이고 달러를 갖고 원화를 바꾸면 다시 부동산을 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부동산은 그때 사는 거고 어차피 우리가 이제 남의 눈치 보지 않으면서 이제 노후를 대비하려면 가장 세계 최우량주 그런 것들을 갖고 있으면서 거기서 배당을 갖고 하든지 아니면 1년에 25%가 뜬다면 그러면 한 6% 정도를 내가 팔아가지고 한 19% 정도의 복리 효과를 누리면서 가격도 올라가고 그리고 나의 이제 노후 생활도 이제 준비할 수 있는 거는 기업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부동산과 주식까지 다 섭렵해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부동산은 이제 2016년 이후로는 투자는 안 하고 계시고 지금은 이제 기다리고 계시고 그리고 지금 이렇게 남는 만약에 현금 여윳돈이 있다면은 그걸로는 지금 주식 특히 세계 1등 주식에 주목하라, 투자하라. 이렇게 좀 큰 틀에서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저자님 감사드리고 제가 그러면 마지막 멘트 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부의 체인저의 저자이신 조던 김장섭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유익한 인사이트 많이 나눠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